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 프라임타임 오세혁입니다. 네, 김도연입니다. 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장중 6,400선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 미국과 이란의 2차 협상이 여전히 안개 속이고요. 간밤 미국 증시는 이에 실망한 것인지 소폭 하락했습니다만 우리 증시 흐름 오후장 물론 봐야겠습니다만 일단은 개인이 사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파는 모양새입니다. 맞습니다. 아직까지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라는 그런 설명이 대다수긴 하지만 어제 들어왔었던 외국인과 기관 차익 매물을 좀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과연 오후장까지 어떤 흐름 이어질지 저희가 전략도 든든하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 프라임타임 오늘 주요 내용 먼저 정리해드리죠. 시장의 변동성 때문에 일희일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초고수들은 어떤 종목 사들이고 있을까요? 오늘은 SK하이닉스가 순매수 1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120만 닉스 돌파한 뒤로 오늘장 음봉 보여주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전략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삼성전기는 오늘도 신고가 행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장 81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자세한 이슈 짚어보도록 하죠. 네, 다음으로는 공략주 알아보는 프라임히트픽 시간입니다. 최근에 2차 전지 종목들 날아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반도체 그리고 배터리용 NCM 양극재 기업 알려드린다라고 합니다. 자,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 계시죠? 잠시 뒤에 꼭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SK하이닉스 오늘 하락 출발합니다. 그동안 많이 오른 만큼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걸까요? 실적 발표 이후에 단기적인 주가 흐름과 방향성들 짚어보도록 하죠. 직격 프라임 시간에 이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6월부터 중복 상장 가이드라인이 적용이 됩니다. 상장 계열사가 많은 포스코 그룹의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요. 또 주력으로 하고 있는 2차 전지 사업의 방향성, 그에 따른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프라임 틱톡 시간에 이 내용 또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증시 프라임타임 딜사이드 경제TV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함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증시 프라임타임 지금 출발합니다. 변동성이 확대된 시장 환경 속에서 투자의 기준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흔들림 속에서 본질을 짚어줄 인사이트가 필요한 시점. 인플루언서 토크 콘서트가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임수열 8.15 머니톡 대표, 전인구 경제연구소 소장, 개그맨 이동엽, 권다영 경제전문 앵커와 함께 한국 증시에 대한 깊이 있는 진단과 실전에 적용 가능한 투자 전략까지 만들어드립니다. 2026년 5월 20일 여의도 콜레드 호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네, 오늘장 시장 차익 실현 매물 나와주고 있습니다. 파란불 켜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에서 고수들의 대응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10시의 남자 소재민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밀리고는 있지만 단기적으로 좀 뭔가 숨고르기다라고 보면 좀 편하겠죠? 그렇죠. 뭐 사실 이 정도 이슈에 이 정도밖에 안 빠진 것만 해도 다행이다 싶기도 하거든요. 사실 좀 걱정이 많았는데 네. 뭐 이번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간밤에 이제 미국하고 이란하고 만난다라고 했다가 네. 만나지 않는다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휴전 끝났다. 내일 바로 또 공격하나 이런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무기한 연장한다. 뭐 약간 협상안이 나올 때까지 뭐 이런 얘기하고 있죠. 그런 거 보면은 여러분들이 봐도 그렇지 않나요? 약간 왜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그럴까? 뭔가 그러니까요. 보면은 탁구하고 맨날 하는 말들이 그쵸? 맨날 그 전쟁한다, 네. 안 했다, 휴전한다, 만다 막 하고 공격한다, 안 한다 하더니 뭐 결국엔 또 일방적으로 자기 혼자서 또 휴전한다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란 쪽 같은 경우는 그건 네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사실 미증시 같은 경우가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를 할 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네. 뭐 그런 생각할 거예요. 막 너무 많이 올랐어. 그러니까 빠질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극단적으로 지금 막 어떻게든 있는 거 다 현금 빨리 팔아버려야지. 막 그러니까 종목들 빨리 팔아갖고 현금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네. 지금은 단기적으로 오를까? 떨어질까? 이거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딱 기준 하나만 잡아놓고 여기 이탈하기 전까지는 내가 그냥 쭉 끌고 간다. 그리고 어디까지는 투매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쓸 자금 일부는 내가 빼놓는다라고 생각해 놓고 시장 편하게 투자하시면 되거든요. 네.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도 대략적으로 기준 잡아드리면 24,000포인트 정도 여기 선만 이탈하지 않는다. 과거 박스권 상단이거든요. 이 자리만 나스닥이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나스닥은 고점을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점 없이 그냥 여러분들 느낌으로 왠지 앞으로 빠질 것 같아. 투매 나올 것 같아. 하면서 전부 다 막 팔아버렸어요. 근데 여기 이탈 안 하고 계속 올라가면 그 다음에는 더 위에서 다시 신규 진입해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면은 내가 아래서 팔았는데 위에서 다시 잡는 게 상당히 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거나 극단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 나스닥 같은 경우가 24,000포인트 이탈하고 나면은 23,000포인트까지 빠질 수 있어요. 그럼 지금 해야 될 건 뭐다? 극단적으로 현금을 만들 필요는 없고 갑작스럽게 23,000포인트가 올 수도 있으니 여기서 사용할 현금 일부는 빼놓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미증시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미증시가 만약에 이런 흐름으로 간다라고 하면 뭐 국내 증시가 자기 혼자 뭐 따로 움직이지는 않을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좀 포인트를 체크해드리면 코스피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5,800포인트 갭자리도 있고 5,600포인트 갭자리도 있어서 언젠진 모르지만 여기 한번 갈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말을 했더니 이제 또 이렇게 올라가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제 지금 유튜브 채팅창이나 제 글을 보시는 분들은 되려 막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요. 막 이거 만약에 한번 빠지면 5,800, 5,600까지 빠지면 몇 프로가 빠져야 되는 거야? 지금 수익인 것들 빨리 다 팔아가지고 현금 만들어야겠다. 막 올라가도 불안해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실 필요는 없고 제가 계속 말하고 있지만 얘도 마찬가지예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딱 지지선만 잡아놓고 이 자리 이탈하기 전까지는 고다라는 생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6,250포인트 정도라고 보시면 좋고요. 코스피가 6,250포인트 아래로 내려가면 그때는 5,800, 그러니까 6,000, 5,800 이렇게까지도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코스피 6,250포인트 이탈하면 아래로 거의 한 5%, 7% 이렇게 한번 빠질 수 있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할 건 그거죠. 6,250포인트를 이탈하면 그때 가서 내가 현금 수익이었던 종목, 보합인 종목 이런 것들 내가 그 당시에 현금이 좀 부족하다라고 판단된다면 그 시점에서 보합, 약수익, 약손실 이런 종목군들 일부 팔아서 현금을 만든다.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오늘 기점으로는 6,250이에요. 제가 네. 어제 같은 경우는 6,100이라 그랬죠. 이런 식으로 제가 계속 지지선을 조금씩 매일 아침마다 수정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이탈하기 전까지는 어차피 시장 지수 계속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미리 준비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현금 비중을 한 20%, 30% 정도는 지금 안고 있으세요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전쟁이 나든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이상한 짓을 할 때 우리나라 장중에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갑자기 이제 우리나라 장 열리기 전에 뭔가 사단이 난다던가 이런 사태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6,250포인트를 기억한다라고 하더라도 얘가 교과서처럼 6,250포인트 이탈했네요. 여러분들 지금 좀 현금 만들죠. 이렇게 우리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으면 좋은데 눈 뜨자마자 6,250포인트를 이탈하면서 막 마이너스 3, 4% 개파락 뭐 이런 식의 투매가 나올 가능성도 존재한다라는 걸 항상 머릿속에 안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현금 20, 30% 정도는 빼놓고 그 이상의 현금이 있어요. 저 너무 무서워서 현금 50% 만들었어요. 60% 만들었어요.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 초과 현금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시장 참여하시고 6,250포인트 이탈했을 때는 조금 더 현금 늘려야겠다라는 것만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막 여러 가지 산업 이슈들이 있어요. 매일매일 급등하는 종목들은 계속 존재를 하죠. 뭐 이런 이슈 때문에 뭐 이란하고 전쟁 때문에 어떤 종목이 올라가기도 하고 뭐 스페이스X 때문에 뭐 이슈로 올라가기도 하고 다양한 산업 이슈와 시장 이슈 가지고 종목들이 등락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런 거 보고 뉴스 보고 종목 사지 마시고 그냥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 있죠. 지금은 뭐만 사라? 그냥 2차 전지 반도체. 그러니까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종목만 사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막 2차 전지 예전부터 계속 말할 때도 막 그렇게 말했고 뭐 2차 전지 막 이슈 들먹이면서 말하는 거 아니었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코스닥을 추종하는 강하게 추종하는 섹터다. 뭐 시장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코스피도 반도체 시장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시장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제가 반도체 2차 전지 사라고 했어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산업 이슈 보고 종목을 섣부르게 들어갔다가 만약에 시장이 투매 나오죠. 산업 이슈로 올라갔던 종목들은 더 많이 빠질 거예요. 문제는
걔네들이 그리고 시장 이슈 때문에 다시 시장이 반등한다라고 하더라도 과거의 산업 이슈로 움직였던 종목들이 또다시 움직이란 법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뉴스만 보고 급등하는 종목들 별 생각 없이 들어가서 물리면 그 상태에서 갑자기 시장 지수 무너졌다가 반등 나올 때 그 종목들은 반등 안 나올 가능성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물리더라도 시장 지수를 강하게 추종할 수 있는 반도체나 2차 전지에 물리는 겁니다. 얘네들 시장 빠지면 당연히 같이 빠져요. 당연히 같이 빠지지만 시장 지수 오르면 당연히 같이 올라요. 그러니까 대응하기가 훨씬 쉽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반도체 2차 전지 보라고 하는 거지 너무 산업 이슈만 집중해서 시장을 안 보시 종목 고르는 거 좀 섣부르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 전략 만들어 드렸습니다. 코스피 새로운 지지선 만들어 드렸어요. 6,250포인트 이탈하지 않는지 여부 면밀히 관찰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전략 만들어 봤고요. 다음으로는 고수들이 지금 실시간으로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도 알아보도록 하죠. 오늘 올라온 탑10 종목들은 일단 SK 하이닉스가 1위에 올라와 있고요. 삼성, SDI 그리고 현대차 같은 대형주들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섹터들 지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와 삼성, SDI 어제장 강한 흐름 보였습니다. 나란히 매수 상위에 올라와 있죠. 삼성 SDI 오늘도 신고가 돌파 행진 보였는데요. 상승폭 조금 줄여냈고요. 기판주들도 오늘 좋습니다. 이수페타시스 10% 넘게 강세 포착이 되고 있고요. 다만 원전주는 조금 조용하죠. BHI가 1%대 약세, 그리고 현대차 관련주 어제 상승 랠리 이후에 오늘은 숨고르기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와 함께 현대차까지 1%대 약세 그리고 있고요. 우리금융지주 그리고 HP, SP까지 오늘은 음봉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는 현대로템 보겠습니다. 최근에 우상향 랠리 보이고 있고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4% 상승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종목은 박스권 매매 전략 유효하다. 상단 돌파하는지 여부를 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구간은 좀 돌파했다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지금 예상치 네. 못한 뭔가 나날이 발전하는 모습이 예상하지 못하셨나요? 네, 사실 지금 예.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했거든요.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네. 먼저 말씀을 하셔서 자, 방송을 보시는 분들 그리고 이 방송 챙겨보시는 분들 그리고 제 글 보시는 분들 현대로템은 좀 익숙하신 종목이실 거예요. 해당 네. 종목 같은 경우도 오늘 올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라고 하면 다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란하고 지금 협의 안 돼가지고 그래서 방산주로서 현대로템 지금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면 최근엔 왜 올라갔을까요? 휴전하고 그랬는데. 그러게요. 그런 생각은 별로 안 해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은 이유를 보면, 그러니까 뉴스를 보면서 얘가 왜 이것 때문에 올라갔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해당 종목은 박스권으로 매매하면 네. 되는 종목이다라고 했죠. 자, 그럼 해당 종목 차트 볼게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방송에서 추천주로도 다룬 적이 있고요. 이 방송으로도 여러 번 다뤘는데, 자. 주봉상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한 18만 원 선부터 한 23만 원 정도 선까지 주봉상 박스권을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부근 오면 파시고요. 박스권 하단부근 오면 사도 돼요. 라고 했잖아요. 이 하단부근 왔을 때 뭐 갑자기 전쟁이 엄청 심해져갖고 이렇게 올라갔나요? 그거 아니죠. 아니죠. 박스권 상단 찍고 자연스럽게 하단 찍고 상단으로 올라가는 움직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대로템 같은 경우 이제 방산주도 되게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현대로템이 그래도 가지고 놀기 쉬워요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방산 쪽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쪽도 가지고 있다라고 했죠. 네. 아무래도 현대로템 우리가 지하철 타면 여러분들 지하철 칸 구석탱이에 어디서 만들었는지 알 수 있거든요. 로템. 그죠. 현대로템이 그러니까 철도 타업 쪽 같은 경우도 현대로템의 확장 사업 영역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대북주로도 움직임을 보여줬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럼 철도 쪽이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나중에 재건 쪽하고도 묶일 가능성 존재하고요. 또 방산이라고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 이란 전쟁 끝난다라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 나 나토 탈퇴할 거야. 또 이렇게 땡깡 부릴 거거든요. 네. 그런 얘기 나왔을 때 유럽의 방위비 증가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 높고 또 이러한 이렇게 전쟁이 장기화된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관련주들이 움직인다라고 했는지 기억을 하시나요? 실적 관련 종목들. 정말 네. 훌륭하십니다. 어떻게 된 거지? 왜 다 맞추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실적 관련주라고 했어요. 그럼 전쟁이 장기화됐는데 왜 실적 관련주가 움직여요? 전쟁이 장기화되면 이거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경기 침체 오면은 그래 미래 경기 침체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치죠. 지금 당장 돈을 못 버는데 미래에 돈을 잘 벌 것 같은 기업이 있고 지금 당장 돈을 잘 버는 기업이 있으면 투자자들은 지금 당장 잘 버는 기업에 투자를 합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먹기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미래에다 투자를 해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전쟁이 장기화가 된다라고 하면 전쟁이 막 심해져서 막 방산주 매력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네. 방산주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지금 실적이 좀 수주잔고가 쌓여 있기 때문에 실적이 탄탄할 거로 기대되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전쟁이 장기화되면 실적이 탄탄한 기업이다라는 거에서도 매력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박스권 매매로 알려드렸는데 그럼 지금 위치는 어디죠? 박스권 상단이죠. 그러네요. 그럼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사야 될까요? 팔아야 될까요? 팔아야겠죠. 당연히 일부 파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체스님 말대로 들어보면은 여기 돌파할 재료가 아예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여기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맞아요. 여기 뚫고 올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자리가 교과서적으로 봤을 때는 일부 매도하라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를 위에서 더 사고 싶어요. 그러면은 얘는 지금 주봉상 박스권을 만드는 종목이기 때문에 금요일 종가를 보면 돼요. 금요일 날 종가 기준으로 해당 종목이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것 같아. 매번 얘 23만 원 유지 못하고 금요일 종가로 밀렸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 봤더니 막 23만 5천 원, 막 24만 원이래. 그러면 얘 박스권 상단 돌파 가능성 높다라는 거죠. 돌파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때 가서 손절가 타이트하게 잡고 따라 들어가시면 돼요. 신규로 붙으실 분들은. 그럼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일부 팔고 남은 거는 돌파할 수도 있으니까 놔두는 거예요. 만약에 그 자리 돌파하고 나면은 한 26만 원 정도 선까지 추가 상승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목표가는 26만 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역시나 또 돌파 못하고 밀려. 그러면은 또 어디 가죠? 또 28만 원 정도까지 밀린다는 소리니까 박스권 중단 라인인 20만 원 아래로 신규 진입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대로템은 당분간 이렇게 박스권 매매로도 좀 가지고 놀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제가 이렇게 잡아주는 대로만 매매하면 아마 현대로템도 여러 번 수익 보고 나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수익 보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자리는 일부는 매도하는 자리고 금요일 종가 23만 5천 원 정도 위로 끝나는지 안 끝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로템 항상 박스권 매매 전략 만들어 드렸습니다. 지금은 상단 부근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는 금요일 종가를 보자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현대로템 짚어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순매도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매도세가 나오는 종목들은요. 일단 삼성전기, LG엔솔, 포스코홀딩스들 어제 주인공들 나란히 올라와 있습니다. 삼성전기 오늘도 신고가 돌파를 했는데요. 다만 상승분을 조금 줄여냈습니다. 삼성전기 지금 81만 원 정도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저희 공략주였던 LG에너지솔루션 비슷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83만 원 돌파 이후에 50만 원 돌파 이후에 상승분 반납하는 모습이고요. 조선주들은 선별적인 흐름 나와주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3% 내외 상승 그리고 있고요. LIG 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최근 신고가 돌파 랠리 보여주고 있죠. 오늘장도 11% 넘게 급등 중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약보합권대에서 움직입니다. 21만 전자 지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알루미늄 가격이 역대 최고치 경신했다라고 합니다. 사마알루미늄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한가 부근까지 올라온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는 저희 공략주였던 포스코홀딩스 보겠습니다. 오름세가 정말 가파릅니다. 어제 정말 급등이 나왔는데요. 저희 공략한 이후로 거의 20% 가까운 수익률 기록 중이거든요. 오늘은 조금 차익 매물이 나와주고는 있는데 지금은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사실 더 가요. 그래서 네. 사실 지금 사도 되냐라고 하면 지금 사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다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3D 말할 때 네. 지금 3D가 한 100% 넘어갔을 거거든요. 네, 맞아요. 계속 제가 사고 팔고 지금이라도 물려라. 지금이라도 물려라. 근데 사실 이제는 3D 지금 물리면 좀 아플 수도 있겠다 네, 싶은 네. 자리여서 그러면 3D 못 살 것 같으면 LG엔솔 사라. LG엔솔 사라. 이렇게 말하고 LG엔솔도 사기 싫어. 그럼 포스코홀딩스 사세요. 이렇게 말할 땐 안 사다가 꼭 이렇게 올라가고 나면 그때부터 지금이라도 맞아요. 사도 되나요?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지금 사도 상관은 없어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정도 자리도 이게 딱 지금 자리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어떻게 보면 소심한 목표가가 얼마였죠? 43만 원이었거든요. 오늘 정확히 43만 원 찍고 왔는데 네. 자, 포스코홀딩스는 사실 이것보다 차트를 보시면 제가 얘를 얘가 제가 주봉에서부터 지금 이 얘기 들으면 아마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방송 챙겨보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 이 밑에서 주봉상 박스권을 굉장히 오랜 시간 거의 1, 2년 가까이 만들다가 그 자리 힘들게 돌파를 했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여러분들한테 포스코홀딩스 추천했었고 먹고 나오고 또 그 자리 왔을 때 자 이때 전쟁 때문에 조정을 주기는 했지만 과거 박스권 상단 자리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했죠. 그리고 급격한 상승의 절반 교과서적으로 조정 준 거라고 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해당 종목은 최근 낙폭을 회복하는 상승 그러니까 43만 원 정도 선까지는 어차피 가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추세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자 보통 추세라는 게 뭐 쭉쭉 올라가진 않아요. 중간중간 조정을 주면서 그 고점과 저점을 같이 끌어올리는 게 상승 추세죠. 그럼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느낌으로 상승 추세 만들 가능성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사실 현 구간 같은 경우는 일부 매도하는 게 맞기는 하지만 신규 진입도 불가능한 자리는 아닙니다. 다음 목표가 같은 경우는 주봉상 볼린저 밴드 상단 자리 한 45만 원 정도 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지금 신규 진입하는 분들은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요? 최근에 상승폭이 되게 가파르죠. 그러면 여기서 절반 조정 주면 어디까지 밀릴 수 있다? 37만 원 정도까지도 한번 이렇게 눌렸다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눌렸다. 얘가 나빠서 눌리는 건 아닐 겁니다. 아마 시장이 별로라던가 최근에 2차 전지의 흐름이 컸으니 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던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상한 짓을 했다든가 뭐 이런 이유 때문에 한번 눌림을 줄 수 있어도 그 눌림은 한 37만 원 정도 선까지는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무조건 여기까지 눌린다는 건 아니에요. 눌림이 나온다라고 하면 여기까지도 나올 수는 있으니 신규 진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현가부터 37만 원 정도 사이까지 분할로 접근한다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다음 목표가 같은 경우는 45만 원 정도 선 보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지금 20% 가까운 수익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목표가 세워드렸으니까요. 전략 참고하시면서 대응 전략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5거래일째 매수세가 들어오는 종목들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올라온 종목들은 SK하이닉스가 1위에 계속해서 올라와주고 있고요. 한컴위드라든지 올릭스 같은 종목들 오늘장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한컴위드 이번 주에 상한가 기록한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음봉 그리고 있고요.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버프로는 방산주 안에서 약세를 그리고 있고요. HD현대중공업 최근 바닥 잡고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1% 넘게 오름세고요. LS일렉트릭 같은 전력주도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장 3% 내외에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S, 최근 KKR이 삼성 SDS가 발행한 CB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밝힌 이후에 주가 단기 변동성 조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는 하이닉스 보겠습니다. 지금 120만 닉스대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 항상 삼성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오늘은 하이닉스에 대한 전략 만들어 보겠습니다.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조금은 부담스러운 자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지금 하이닉스를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뭐 실적 잘 나올 텐데 실적 맞아요. 잘 나오면 막 미친 듯이 갈 거 아닌데 막 어떡하지? 막 뉴스 보니까 지금이라도 듣지 않았다던데 빨리 지금 하이닉스를 사야 되나? 뭐 또 이런 고민하고 계실 거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지? 어디서 팔아야 되지? 맞아요.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하이닉스 실적 잘 나왔다 치죠. 실적 잘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사일을 평 이란에 쐈어요. 그럼 뭐 하이닉스 실적 잘 나왔다고 혼자 올라갈까요? 아니죠. 뭐 홈런 쳤다. 그럼 삼성전자가 마찬가지였어요. 삼성전자 실적 엄청 잘 냈잖아요. 네. 홈런 쳤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야구장에 미사일 쐈잖아요. 그래가지고 야구장이 부서지면서 삼성전자의 그 말도 안 되는 호실적 속에서도 되려 눌림을 보여줬던 기억 날 맞아요. 거예요. 많은 분들은 이거를 제로 소멸이야라고 말을 하지만 결국에 그런 거거든요. 그 이슈라는 게 항상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그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해석하냐가 문제인데 하이닉스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갔다.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기대감에 따른 제로 소멸. 뭐 이렇게 조정을 줄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시장 이상의 기대치를 냈습니다. 올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실적은 잘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시장이 어떻게 해석할까의 문제인 건데 결국 그런 거죠. 그럼 이제 하이닉스 결국 이거 해석은 시장 분위기에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지수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냐, 더 올라가기 힘든 상황이냐.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하이닉스라던가 삼성전자 투자하시는 분들은 항상 자연스럽게 시장 지수까지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들을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죠.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코스피 지수 어디 이탈하면은 조심하라 그랬는지 기억하시나요? 800? 아니 5,800까지 떨어질 수 있다. 네네. 기준점. 6,250. 오, 네, 좋아요. 오늘 얘기해 줬는데 그죠? 자, 여러분들도 지금 6,250포인트라고 했어요. 그럼 6,250포인트로 코스피 지수가 내려가면 코스피 지수는 5,800, 5,600까지도 빠질 수 있다고? 그럼 하이닉스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아니죠.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코스피 지수가 예를 들어 6,250포인트 막 아래서 놀고 있어요. 그러면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제로 소멸로서 올라가는 재료가 아니라 앞으로 제로 소멸이라는 이유를 가지고 계속 또 단기 조정을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반대로 코스피 지수가 6,250포인트를 이탈하지 않고 견고한 상승 흐름, 나스닥이 막 24,000포인트 이탈 안 하고 막 올라가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하이닉스 실적 발표 나오면 이거는 기폭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럼 내가 하이닉스를 투자하고 있어. 근데 코스피 지수까지는 보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차트상 여기 보시면 되겠죠. 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요 밑에서 약간 단기 박스권 형식으로 만들다가 네. 그 박스권 상단 돌파해서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강력한 지지 라인은 어디다? 110만 원 라인이에요. 그러면 이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이닉스는 고점을 올릴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하이닉스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110만 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를 생각해야 되는 거고 지금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110만 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소리는 110만 원이 강한 지지 라인이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진입을 해. 그러면 한 번에 들어가기 조금 부담스럽네. 너무 위인 것 같아. 그러면 110만 원에서 한 번 더 살게. 그리고 110만 원에서 한 번 더 샀는데 여기서 반등이 안 나오고 무너져? 그때는
추매한 수량만큼은 덜어내고 아래 구간 105만 원이라던가 60일선 만나는 만약 그 상황에선 95만 원 정도까지도 밀렸다 올 수 있기 때문에 110만 원 이탈했을 때는 95만 원까지도 좀 눌렸다가 다시 오겠구나. 그러면 어쨌든 결국엔 고점 올라갈 거예요. 다시 근데 어쨌든 눌림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라고 하면 돈을 효율적으로 써야 될 테니까 110만 원 이탈했을 때는 비중 축소, 그 축소한 비중은 100만 원이라던가 95만 원 정도 선에서 다시 재매수한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를 정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지지선만 계속 바꿔가면서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 시점 기준으로는 제가 110만 원 이탈 전까지는 계속 끌고 가는 거고, 자 이건 현 시점이에요. 뭐 내일이라던가 모레, 다음 주 되면 또 이런 기준점들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로 치고 올라가는 종목은 자꾸 뭐 130만 원 간다, 150만 원 간다, 180만 원 간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다라는 거. 이렇게 지지선 이탈하지 않으면 끌고 간다. 지지선을 계속 바꿔야 된다. 이 바뀌는 지지선은 위에 QR코드 있으니까요. 그 QR코드 찍으면 제가 틈틈이 방에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아래 QR코드 나오니까 그쪽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방에서 좀 지지선들 주기적으로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이닉스 내일 실적 발표가 좀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의 이탈 여부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110만 원 이탈하지 않는지 면밀히 관찰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5거래일째 매도세가 나오는 종목들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장 시장의 주인공이었었던 삼성전자, 삼성전기 그리고 삼성 SDI까지 지금 5거래일째 매도세에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주가는 삼성전기와 SDI는 그래도 오늘 좀 빨간불 켜주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상장 이후에 슈퍼 의결권 갖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스페이스X 관련주는 강세입니다. 아주 IB투자 오늘장 23% 넘게 초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반대로 현대차와 함께 두산 에너빌리티까지는 2%대 약세 그리고 있습니다. 이수 페타시스는 기판주죠. 9% 넘게 강세 연출하고 있네요. 자, 이 중에서는 미래에셋증권 보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하면 항상 그 기영이 머리가 생각이 납니다. 어쨌든 뭐 박스권 전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럼 지금 위치는 어디쯤에 있다라고 보면 될까요? 자, 미래에셋증권 어쨌든 스페이스X 관련된 이슈로도 움직이고 또 증시 올라가면 또 증권사들 좋으니까 뭐 이런 거 갖고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이것도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박스권으로 매매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차트 보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얘는 이렇게 6만 원 선부터 해가지고 7만 4천 원 정도까지 이렇게 박스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왔을 때도 똑같이 말했거든요. 7만 4천 원 여기서 사야겠어요, 팔아야겠어요. 그때 왔을 때 그때 한참 그때 아마 순매수 상위 있을 거예요. 없었던 날일 거예요. 그때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자리 오면 일부는 파는 거예요. 왜냐하면 박스권 상단이니까 라고 했죠. 그리고 그 시점부터 지금 어떻게 됐죠? 다시 쪼르륵 내려가고 있어요. 자, 그럼 지금 위치는 어디? 박스권 중단이에요. 박스권 매매 전략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꼭 박스권 하단을 기다릴 필요는 없어요. 박스권 중단, 그럼 지금 자리죠. 지금부터 박스권 하단, 그럼 6만 원이죠. 그럼 여기서부터는 분할 매수가 가능한 자리입니다. 단 박스권 하단 이탈했을 때는 해당 종목은 위에서 횡보하다 하단을 이탈하면 아래 구간으로 좀 많이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종목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항상 6만 원을 좀 필수 지지선으로 체크를 하시면서 박스권 상단 자리 오면 매도를 꼭 하셔야 됩니다. 뭐 절반이라도 항상 매도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현 구간 같은 경우는 한 6만 지금 사기엔 좀 그렇고 만약에 해당 종목이 6만 7천 원 아래로 온다라고 하면 6만 7천 원부터 6만 원까지는 분할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에셋증권 스페이스X 기대감이 있는 종목입니다. 전략 만들어드렸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공략주에 대한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렌텍 점검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수익률이 또 어마무시합니다. 42% 넘는 수익 중인데 저번에 소심한 목표가를 돌파를 한 상황이고요. 그럼 지금 여기서 목표가를 올려볼까요? 아니면 수익 실현을 한번 해볼까요? 사실 이미 파셨을걸요? 그래요? 그래서 이미 파셨을 거라 사실 여기서 목표가 올리는 것보다는 신규 진입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정도 자리면 신규 진입을 사실 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오늘 거래량 실리면서 뭐 무너지고 이런 것도 아니어가지고 이렌텍 같은 경우도 소형 배터리 팩이고 뭐 얘기 풀려면 너무 기니까 자 그러면 일단은 다음 목표가 같은 경우는 13,800원 정도 선까지도 좀 올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 구간에서 다시 들어간다? 라기보다는 현 구간에서 한 번에 들어가면 안 돼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11,500원 정도까지도 다시 눌림을 한번 줬다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신규 진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11,500원 부근에서 최대한 한번 기다려봤다가 거기서 신규 진입하는 게 좋고요. 굳이 지금 시점에서 내가 다시 잡는다라고 하면 지금은 보초 정도만 넣어놓고 이미 보유하고 분할 매도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13,800원 정도를 다음 목표가로 보시면서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렌텍 지금 40
42%가 넘는 수익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신규 접근한다라고 하시면 다음 목표가 13,800원까지 보시고요. 매수가는 11,5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렌텍에 대한 점검까지 도와드렸고요. 또 시청자분들께서 또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이런 수익을 낼 수 있는 비결이거든요. 이건 어디 가면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아래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사실 어떤 종목을 사면 좋을까요?를 많이들 고민하시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좋은 종목을 사야 수익이 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유튜브 채팅창에 계시거나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제 글을 보시는 분들은 더 아시겠지만 네. 아무거나 사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건 뭘 살까를 궁금해할 게 아니라 어떻게 이 종목을 요리할지를 궁금해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사든 거진 다 수익 보고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방법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QR코드 찍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종목이 아니라 전략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결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나가고 있는 QR코드 타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시황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투자상의 1%는 지금도 제인시투자자문의 소재민 대표와 함께 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변동성이 확대된 시장 환경 속에서 투자의 기준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흔들림 속에서 본질을 짚어줄 인사이트가 필요한 시점, 핀플루언서 토크 콘서트가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핀플루언서 토크 콘서트 참여 방법. 화면에 QR코드를 스캔하신 뒤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신청이 완료. 선착순 100명에 한해 무료로 초청됩니다. 5월 20일 수요일 여의도 콜라드 호텔에서 지금 QR코드를 통해 신청하세요. 빨리요! 네, 직격 프라임 시간입니다.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장 코스피 장중 6,400선을 처음으로 돌파를 했는데 지금은 좀 빠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침에 트럼프의 SNS 글을 보면 어느 쪽으로든 협상 결론이 날 때까지 휴전을 연장한다. 그러니까 이제 2차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간밤에 조금 실망감으로 더해지면서 미증시도 소폭 하락했고 트럼프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우리 시장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다음 전쟁은 마무리 국면으로 들어가는 걸로 보이고요. 트럼프는 이제 전쟁을 더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네. 여기서 뭐 흔한 말로 꼭지가 돌아서 뭐 화가 나서 다시 또 전쟁을 할 수도 있다라고 감정적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감정적인 것보다는 지금 당장 빨리 뭐 중국이란 것도 뭐 회담을 좀 해서 성과를 좀 내야 되고 네. 중간 선거도 지금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지율도 지금 너무 안 좋아졌죠. 33% 이렇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든지 협상을 하려고 하는 쪽은 미국이고 네. 지금 이란이 오히려 키를 쥐고 있죠. 내가 만나줄까 말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란은 조금 더 많은 걸 얻어내기 위한 일단 트럼프가 꼬리 내린 걸 봤기 때문에 네. 이란 입장에서는 좀 더 시간을 끌면서 예, 뭐 하겠죠. 뭐 그런데 길어봐야 근데 이란도 급하기 때문에 한 2, 3일 안에는 뭐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번 주 이내에. 예, 이번 주 이내는 뭔가 좀 나오지 않겠나. 당장 뭐 오늘 저녁이라도 뭐가 좋은 얘기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란이 참석한다는 의지만 보이면 그럼 나를 잡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잡히면 일단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우리 시장에 빠지는 거는 빠질 만한 때 빠진 거예요. 왜 그렇죠? 어제 우리나라만 유독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죠. 예, 예, 많이 예. 올랐고 그리고 지금 이제 어제 외국인들이 장 후반에 거의 장중에 1조 넘게 1조 한 2천억까지 선물을 사다가 장 막판에 452억으로 마이너스로 끝났어요. 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시장을 빼겠다는 의지였죠. 예, 근데 그 의지대로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지금 오늘도 장 보합권에서 시작하면서 슬슬 밀고 있죠. 네. 이렇게 하면 그동안 이제 우리가 이제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콜은 계속 지금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겠죠. 예, 많이 붙어 있다가 근데 계속 올라가는 게 관성이 돼 버리면 프리미엄이 죽어버려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프리미엄이라는 게 가격입니다. 가격. 그렇죠? 네. 얼마나 더 붙느냐.
이제 그러면 풋은 프리미엄이 다 죽어 있다가 갑자기 빠지면 확 또 수익이 나겠죠. 붙겠죠. 빠지면.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풋 프리미엄을 먹으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단기적인 흐름은 아닌 거예요. 네, 어제 콜을 또 많이 샀어요, 예. 여러분들이. 그럼 무슨 말이냐면 콜 프리미엄을 먹겠다는 거예요. 흔들어줘야 콜 프리미엄이 더 확 붙습니다. 이러다가 빠졌다가 올라가야 예. 예, 더 많이 이제 수익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정도의 조정을 주고 또 이제 다른 소식이 나오면 다시 올라가는 형태. 그러니까 신고가를 찍었기 때문에 일시적인 조정이 좀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어제 보면 2차 전지나 이런 쪽이 너무 과열되게 많이 올라갔죠. 엄청 올랐어요. 예. 예, 하이닉스도 요즘에 좀 많이 올랐고 네. 예, 이런 쪽이 조금은 좀 쉬어갈 국면이 나온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지수 상단에 있는 종목들이 그렇고 지금 코스닥은 3,000당이 계속 발목을 잡으면서 예, 조금 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그러니까 3,000당의 시총 비중이 자꾸 내려가줘야 코스닥이 좀 안정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장의 흐름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이슈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반도체주 실적 필두 지수 상승 연하 앞서도 잠시 언급을 하셨지만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SK하이닉스 오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큰 만큼 그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는데 오늘 약간의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의 흐름은 또 어떻게 나타날지도 궁금한데요. 이 내용 알아보도록 하죠. 2차 전지주 어제 삼성 SDI, LG 에너지솔루션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상승 여력 풀 충전돼 있는 것인지 ESS 시장의 확대라는 호재 어떻게 이어질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여전한 긴장감 속에 방산주 빨간불 2차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다시 충돌이 벌어지는 것이냐.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침에 SNS를 통해서 휴전을 연장한다라고 했는데요. 방산주들이 오늘 장 초반에 많이 올랐다가 좀 윗꼬리를 많이 달고 있습니다. 이 내용 또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의 실적 기대감은 말할 것도 없죠. 31조에서 36조, 이제 40조까지 기대감이 올라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40조를 돌파할 것인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반영은 어느 정도 주가는 다 됐다. 이제 일시적으로 1분기 네. 실적까지는 어제 120만 원을 이제 뚫고 밸류에이션상으로는 더 가도 되죠. 근데 지금 이제 최근의 추세를 보면 신고가를 내고 쉬지 않고 갔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국면 나온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적 발표 이후에 내일 실적 발표하는데 어떻게 될 거냐? 별 반응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발표하고 나서 빠지는 흐름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그런 거에 너무 예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단타 치려고 들어가시는 분들은 신경 안 쓰시면 되는데 길게 보시는 중장기로 분들은. 보시는 분들은 네. 이제 내일 이제 1분기 실적이 36조가 나오든 40조가 나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이닉스가 1분기에 삼성전자는 1분기에 한 3월 정도에 가격을 올렸어요. 네. 가격을 굉장히 많이 올렸습니다. D램 가격을. 그러면서 1분기 영업이익이 생각보다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네. 하이닉스는 1분기에 가격을 못 올렸습니다. 계약 이제 그게 정해져 있으니까 일자가. 근데 4월부터 올렸어요, 많이. 그래서 2분기 실적이 더 기대된다. 근데 삼성전자는 잠정 실적을 발표한 거잖아요. 예. 숫자만 띡 내주고 만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추측이 막 난무하고 막 이러지만 하이닉스는 내일 정식 다 발표하는 거죠? 예. 거잖아요. 사업 부문별로 다 발표할 거고, 그다음에 2분기 가이던스도 얘기해 줄 거고. 그 차라리 지금 1분기 실적보다는 2분기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느냐. 여기서 40조가 나오든 36조가 나오든 거기서 업사이드 폭이 얼마가 더 될 거냐. 네. 예, 이거에 아마 더 집중할 것 같고요. 그게 만약에 잘 나오면 주가는 또 다시 한번 또 달릴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게 생각보다 시장에서 원했던 것보다 좀 약하면 그냥 보합권 정도 유지될 수도 있거나 아니면 네. 떴다가 빠질 수도 있거나 이런 건데 긴 호흡으로 보면은 지금 하이닉스의 목표가는 대부분 한 150에서 190만 원까지 가 있어요. 네. 예, 그러면 여기서 한 130만 원 갖다 놓는다고 해서 뭐라 할 때는 없죠.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가치주가 돼 버렸어요. 이제 저 PER주가 됐죠, 그죠? 예. 네, 저퍼주가 됐죠. 네, 저퍼주가 됐는데 네. 이거를 해소를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죠. 실적을 더 내냐 안 내냐보다 구조적 성장으로 보냐 안 보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D램을 공산품으로 보냐, 커스터마이징화된 맞춤형 상품으로 보냐. 네.
근데 D램도 점점 커스터마이징화 돼가고 있거든요. 예. 고객 맞춤형으로 자꾸 바뀌고 있어요. HBM은 이미 고객 맞춤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게 있는데 HBM4 만들면 엔비디아한테도 팔고 AMD도 팔고 구글에도 팔고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네. 따로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아, 각기 다 다른 버전이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예. 엔비디아용을 AMD 갖다 주면 작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로직이 다르다. 그러니까 그 형태가 기능이 비슷한 거지. 네. 이게 갖다 쓰면 안 맞습니다. 그래서 맞춤형으로 계약된 물량만 딱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HBM이라는 것 자체는 TSMC랑 똑같은 겁니다. 파운드리랑. 네. 근데 지금 DDR5나 GDDR5, LPDDR5도 맞춤형으로 가고 있어요, 점점.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TSMC처럼 밸류를 받지 못할 이유가 없어진다. 옛날에 D램이 사이클이라고 너무 빠졌던 이유는 뭐냐면 네. 사이클이 좋으면 생산을 한 100%, 100이라고 하면 증설을 한 130%까지 해버려요. 삼성이 그런 짓 많이 했는데 해가지고 상대 업체를 죽여버립니다. 치킨 게임이라고 하죠, 옛날에. 예. 그 재고는 근데 D램을 많이 만들어놔도 어떻게 돼요? 그냥 공산품이니까 네. 그냥 갖다 팔면 되죠, 나중에. 재고를 쌓아놨다가 가격 좋아질 때 팔면 되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된다, 이제. 많이 만들 수가 없다. 많이 만들어 놔봐야 의미도 없고 예. 증설을 할 때도 계획적으로 증설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다 점점 제품의 대부분이 이제 한 50% 가까이가 이제 커스터마이징화 돼가고 있고 범용은 생각보다 적어지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범용 제품이 줄어들고 맞춤형 상품이 늘어난다는 거는 점점 구조가 TSMC랑 비슷해지는 거죠. 경쟁력이 생기는 거네요. 그럼 TSMC가 지금 10몇 배 받고 있는데, 네. 15배인가 받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10배 이상 가지 말라는 법은 없는 거죠. 예,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일 거고. 지금 거의 뭐 선행 PER이 한 SK하이닉스는 한 5배, 6배. 5배, 4배에서 6배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고 예. 이제 삼성전자 6배에서 8배 사이에서 움직이는데 그거를 조금 더 줄 수 있다. 거기다 삼성은 지금 파운드리 사업도 좋아지잖아요. 네. 그러면 밸류를 더 주게 되면 더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이게 논란이 되게 많아요. 왜 그런 거예요? 옛날 분들은 그걸 납득을 못 하거든요. 그걸 겪어보지 못했으니까. 아. 아직도 메모리는 사이클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사이클은 맞을 수 있죠. 어떤 산업이든 사이클은 다 있습니다. 많이 당해보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잘 갈 땐 잘 가는데 빠질 땐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증설을 많이 해놨다가 안 사가고 사간다 그러고 한마디로 이제 그 빅테크들 지금 우리가 이제 많이 사가서 우리 반도체 칩 좀 달라고 난리치는 구글, 네.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애들이 구라를 많이 쳤죠, 옛날에. 사갈게 그러고 SK한테도 주문하고 예. 삼성에도 주문하고 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취소해버려. 네. 예, 그래서 한동안 SK하이닉스가 망할 뻔했습니다. 예, 얼마 전에 예. HBM이 아니었으면 SK는 망할 뻔했습니다, 진짜로. 수조 원의 적자를 냈었죠. 작년, 재작년 주가 흐름만 봐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뭐 내일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앞으로 2분기에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면서 투자를 어떻게 지금 이미 담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 흐름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은데 좀 그동안 못 진입했던 분들 신규 진입 입장에서는 어떻게 좀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아직도 진입을 안 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주식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 예, 이미 파셨겠죠, 한번 파셨다가 한번 팔고 예, 못 예. 들어가셨던 분들이 대부분일 테고 예. 그럼 안 들어가신 분들은 빠지면 사면 돼요, 그냥. 아 그래도 괜찮다. 예, 부담 없다. 지금은 잔파도에 너무 잔파도가 오히려 좋죠. 없는 분들한테는. 있는 분들은 뭐 조금 흔들리 2, 3% 빠지고 5% 빠진다고 팔 거 아니고 네. 지금은 그냥 쭉 들고 가셔야 돼요. 우리나라 전체에서 지금 제일 싼 주식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예요. 와 우리나라에서 제일 싼 주식이다. 반도체 소부장 예. 지금 5만 원, 6만 원 이렇게 하는 종목들 보니까 되게 싸 보이잖아요. 밸류를 보면 30배 막 이렇습니다. 지금. 예. 엄마 아빠보다 더 비싸 걔네들이. 엄마 아빠요? 예. 자식들이 더 비싸다. 예, 자식들이 더 비쌉니다 지금. 네. 이수 페타시스 이런 종목 지금 거의 40배 가까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 그만큼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가 앞으로의 관건이다. 이게 주목하셔야 돼요. 예. 실적은 좋아질 겁니다. 27년까지는 뭐 무난하게 계속 갈 거고. 그러니까 작년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멘텀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제 전쟁의 영향이 전쟁이 아직 끝난 건 아니니까요. 전쟁 영향을 좀 많이 받았던 우리 주식 중에 하나가 이제 반도체주였는데, 물론 최근의 흐름들은 실적 따라서 계속해서 좀 눈치 안 보고 달려가는 장세인 것 같았는데, 결국에는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도 뭐 중요할까요? 말씀하신 대로라면 좀 영향이 덜할 것 같기도 한데. 영향은 점점 줄어들었죠 지금. 근데 미국 야간 선물도 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장 후반이 되면 될수록 생각보다 오늘 뭐 보합권에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그냥 눈치 보기, 그다음에 뭐 적당한 이익 실현 이런 것들이 좀 겹쳤다. 어제 많이 올라왔던 LG엔솔이라든지 뭐 삼성 SDI가 더 힘을 내기에도 좀 부담스럽고, 네. 그건 지금 현대차를 다시 한 번 더 땡기자니 부담스럽고, 네, 지금 전반적으로 대형주가 쉴 때 원래 중소형주 장세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방산으로 가자. 예, 지금 이게 기관 외국인들, 네. 한마디로 좀 돈 자금이 있는 쪽에서 수익률 게임 들어간 것 같아요. 지수가 좀 쉴 것 같으니까. 예. 예, 그럼 수익률 게임을 어디서 낼 거냐? 그러면 작은 종목에서 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네. 그럼 조선이면 조선, 뭐 방산이면 방산, 원전이면 크게. 원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서 휘젓죠. 어제는 2차 전지가 한 이틀 정도 픽업을 받은 것 같고, 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반도체주 내일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하겠군요. 그 점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2차 전지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제 2차 전지주, 특히 이제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을 중심으로 많이 올라줬습니다. 바닥을 통과한 것인가, 2차 전지주의 상승 탄력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뭐 대표님은 계속해서 뭐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단기적으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제 좀 고민해봐야 되는 시점이죠. 아 그런가요? 좀 네. 올랐다 많이. 많이 올랐습니다. 삼성 예. SDI가 제가 어제 다른 방송 가서는 65만 원 넘어가면 좀 부담스러울 거다. 그렇습니다. 딱 넘었네요. 네, 넘어가면 부담스러울 거다. 뭐 순간적으로 70만 원을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오늘 아침에 막 보니까 프리마켓에서 장난을 쳤어요. 프리마켓에서 아마 상한가 갔다 왔을 거예요, 그죠? 이상하게 좀 82만 원, 82만 원 꼬리가 붙었더라고요. 예. 근데 이거는 이제 몇 주 거래 안 된 거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KRX로 좀 바꿔서 보여드리면 이제 이 정도인데 갭 상승하면 당연히 내려오겠죠. 근데 아직도 이제 상승세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네. 이게 지금 외국인들 기관 다 팔고 있거든요. 외국인 기관이 잡아 끌어올렸어요. 올리면 제가 수익률 게임이라 그랬잖아요. 결국에는 벤츠 이슈로 이렇게 올라간다? 벤츠가 1년에 전기차 몇 대나 만들까요? 오히려 뭐 최근에 좀 줄인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전체 생산량도 얼마 안 되는데 예. 그중에 전기차 비중이라고 해서 한 10%에서 이제 20% 늘린다고 해도 네. 2만 대가 안 돼요. 근데 그거 가지고 올라가긴 어렵다. 이렇게까지 올리는 거는 좀 과했다. 장난이 끝났다. 이게 다 붙였잖아요. 삼성 SDI 여기 보시면 예. 여기 작년에 10월 여기 주봉 보면 정확한데, 네. 예, 여기서는 똑같이 다 올랐죠. 모든 작년 2차, 10월이었나요? 2차 전지가. 예, 예. 이때는 ESS로 회복. 그다음에 여기서는 전고체, 전고체 이슈. 전고체 및 로봇 네. 갖다 붙이고 여기서부터는 또 다시 전쟁 나고 나서 ESS의 그리드화. 그렇죠. 예, 그러면서 ESS의 사용처가 점점 늘어난다. 예, 근데 1분기 적자 아직, 그죠? 실적이 아직 개선되진 않았다. 그러면서 마지막 벤츠가 활용 점정을 찍은 것 같은데, 예. 전기차까지 좋아져 이런 건데, 예, 저는 그래서 제가 전기차 2차 전지 좋게 보다가 일부 종목들은 이제 좀 팔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러면 신규 진입하실 분 입장에서는 지금 시점은 좀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가지고 말씀이신 계신 거 아니에요? 분들은 좀 더 보셔도 되는데, 네. 예, 신규 진입을 하지 말란 얘기죠, 제가 얘기해요. 지금은 네, 하지 할 때는 말라. 아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종목은 있죠, 또 있는데 네. 중요한 거는 이런 종목들이 밀리면 그 종목들도 같이 빠지겠죠. 예, 그래서 일부 좀 덜 올라온 종목들이 있어요. 뭐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예, 이런 종목들이 덜 올라왔죠. 예, 착합니다. 월봉 보면. 네, 많이 안 올랐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이제 LNF는 많이 올라왔어요. 네. LNF도 지금 제가 좋아했던 종목이고 추천도 여기서 많이 드렸는데 LNF도 한 20만 원 가면 무거워져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삼성 SDI나 지금 LNF 보고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네. 진짜 잘 나갈 때 가격에 지금 거의 3분의 2 이상 가까이 왔어요. 3분의 2 가까이. 근데 이때만큼의 주가가 간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죠 지금. 네. 업황이 이렇게 좋지 않은데.
예, 그래서 지금 조금 저는 고민해야 되는 시기다. 새로 들어가긴 좀 어렵고 새로 들어갈 만한 건 그나마 포스코퓨처럼 하나밖에 안 남은 것 같고요. 에코프로는 어떻게 보세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죠. 에코프로도 올라갈 만한 요즘 탄력이 더 약해졌죠. 예. 근데 수익률 게임하는 입장에서는 에코프로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에코프로는 미리 올렸습니다. 뭘로 올렸죠 이때? 스토리를 아셔야 되는데 여기에다 이거 뭘로 올린 거예요? 지금 ETF 때문에 올라간 거죠. 코덱스 150, 코스닥 150. 예. 그거 수요 증가하면서 여기 19만 원까지 한번 찍은 거죠. 예, 그거 말고 더 없죠. 그때 이제 코스닥 액티브 ETF 상장한다 그랬을 때 그쵸. 이슈인가 보네요. 예. 그래서 이제 시총이 높다 보니까 코스닥에서 많이 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먼저 땡겼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가봐야 20만 원 가면 무거워진다. 왜냐하면 역사적 고점이 30만 원, 25만 원이에요. 25만 예. 원인데 20만 원까지 가는 것도 무리죠. 여기에서 꺾이는 게 맞다. 이거를 벗기려면 연간으로 막 30% 40%씩 성장한다는 얘기가 나와야 돼요. 아. 예. 그러니까 최근에 어떻게 보면 전쟁 이슈로 인해서 에너지의 어떤 인프라의 변화들, 그러니까 석유에 의존하지 말고 앞으로는 좀 다변화된 에너지를 써야 한다. 그래서 주목받았던 게 사실 ESS였고 2차 전지주가 최근에 잘 갔던 건데 결국에는 이게 실적으로 좀 수주로서 증명이 돼야 된다라는 걸로 들리는데 그렇다면 그 시점은 어느 정도로 좀 예상하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2차 전지가 끝났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단기 과열이니까 좀 쉬어가야 된다. 쉬어간다. 예, 쉬어가는데 그게 가격 조정으로 올 수도 있고 네. 기간 조정으로도 올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러면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가격 조정이 오면 사면 되죠. 지금 가격에서 만약에 한 20-30% 빠지면 네. 그러면 충분히 또 매수해 볼 기회가 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2차 전지는 올해 초부터 뷰가 뭐였냐면 트레이딩 전략이었습니다. 사서 트레이딩 전략이라니까 오늘 사서 내일 팔고 이게 아니라 네. 예, 사서 좀 가격이 낮을 때 사서 기다렸다가 지금 정도에 올라오면 한번 팔아주고 그 다음에 또 가격 조정 오길 기다렸다가 네. 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좋아지겠죠. ESS를 얼마를 팔았는지 진짜 시장이 작년 대비 얼만큼 더 좋아지는지 실적을 이제 2분기 실적까지 확인해 봐야 될 거예요. 네. 그럼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빠지겠죠. 실적이 안 좋으니까. LG엔솔도 이미 발표를 했고 삼성 SDI는 아직 안 했지만 그러면 생각보다 안 좋은데 그럼 밀릴 겁니다. 밀릴 때 잡아야죠. 그럼 그 이후에는 흑자 전환돼서 잘 갈 가능성이 예, 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2차 어. 전지는 이미 다시 재성장 궤도로 들어섰다고 좀 보는데 네. 중요한 거는 단기에 지금 그게 너무 한꺼번에 많이 반영된 거죠. 과반영됐다. 수익률 게임 하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대표님 말씀 참 좋은 것 같은 게 저희가 네. 방송에서 2차 전지 좋습니다라고 하면 그때 막 들어가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또 원망하죠. 주가가 떨어지면.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 가격 조정을 좀 보고 네. 이후엔 좋다. 근데 지금은 좀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또 해주시니까 아마 좀 잘 이해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2차 전지주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고요. 자, 세 번째 주제는 방산주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 방산주가 좀 장 초반에 많이 올랐다가 지금은 사실 윗꼬리가 좀 많이 달려서 잘 가고 있다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요. 트럼프의 어떤 휴전 연장 발언도 있었고 특히나 이제 LIG DNA, 이 LIG 넥스원입니다. 얘기를 좀 해보죠. 이 전날 장 마감 이후에 매출액의 거의 2.5% 이상 규모로 공시 의무사항에 해당하는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발표와 함께 오늘 장 초반에 엄청 뛰었습니다.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이름이 좀 길어졌죠. 이 흐름 좀 어떻게 보세요? 방사는 제가 긍정적으로 아마 제 그 유튜브 찾아보시면 네. 긍정적으로 얘기한 게 많이 있을 거예요. 많이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날 사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쟁 끝난다 뭐 이러면서 빠질 때 사셔야 돼. 빠질 때. 빠질 때 사라. 예, 빠질 때 사라. 타이밍을 뭐 지금 사서 물려도 돼요. 그거 자유인데 물리고 한참 기다리시면 되지. 예, 근데 그리고 조금이라도 원망하시고. 조금이라도 싸게 살려면 근데 뭐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은 굉장히 좋아 보이죠. 네. 천궁2, 뭐 비궁 뭐 이런 것 때문에 좋아 보이는데 한국항공우주도 나름 저력이 있고 하나에어로도 좋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시스템도 좋아 보이고 공부해 보면 다 좋습니다. 현대 로템도 좋고 네. 그러면 제 결론은 뭐냐면 초심자들은 아니면 이제 초심자가 아니라 이제 주식 투자 오래 하신 분도 그럼 이걸 다 살 수는 없잖아요. 네.
그죠? 내가 뭐 이재용도 아닌데 이걸 다 살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 그냥 ETF 사세요. 방산주 ETF. 방산주 ETF. 예, 좋더만 보니까. 예. 어. 탑 주요 기업들만 들어가 있는 거 사시면 되죠. 예. 근데 방산주 ETF도 요즘 많이 하시지만 사실 조금 더 큰 수익률을 바라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좀 욕심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만약에 이제 하나를 꼽아주신다라고 하면은 어떤 거를 좀 꼽기가 싫어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꼽으면 유럽 시장 확대를 보고 들어가실 거면 그냥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시는 게 맞아요. 유럽 시장. 예. 폴란드 쪽에서 결국에는 현대 네. 로템이 됐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공장을 더 지을 거고 그다음에 유럽 나토의 표준이 될 거니까 지금은 이제 천궁이 되게 떠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죠. 이제 천궁이 수주가 늘어나겠죠 앞으로. 예, 그걸 이제 선 반영하고 있는 중이고 밸류상으로도 지금 뭐 좀 제일 비싸죠 LIG가 당연히. 근데 앞으로 전쟁은 계속 미사일로 할 거야. 그러지 않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뭘로 했죠? 포로 했죠. 네. 전차와. 그러니까 이게 지형과 지물에 따라 틀린 거예요. 이스라엘과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하니까 이거는 뭐 땅에서 싸울 수가 없잖아,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드론 날리고 뭐 예, 미사일 쏘고 한 거고 이게 땅이 다 붙어 있으면 지상전을 해요. 보통은 붙어 있는 국가들끼리 싸우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지금은 어제 아마 그 LIG 넥슨도 국가는 안 밝혔는데 계약 상대방은 안 예, 밝혔는데 바뀌진 않았습니다. 뉴스에는 아마 비밀 동유럽 쪽에 있는 국가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새로운 데서 나와서 지금 아마 깜짝 놀란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그 뉴스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예, 그래서 유럽 쪽을 앞으로 유럽의 긴장이 더 강화되고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를 늘리면 과연 어디를 살까? 지금 유럽에서 국방이 가장 신세대, 가장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어디냐면 폴란드가 됐습니다. 폴란드. 예, 네, 러시아와 가까이 있으니까요. 아니 다 우리나라 무기 들어가서 그래요 지금. 제일 좋아졌다. 그러면 그렇게 보면 뭐 현대로템이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오히려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거꾸로.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 이슈 좀 여쭤볼게요. 미국 방산 기업들의 가이던스 부진에 대한 이슈인데 이게 한국 기업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을까? 뭐 미국 대비 압도적인 뭐 가성비, 뭐 속도도 빠르고 뭐 이런 그 장점이 있는데 최근에 어떤 미 방산주 가이던스 부진 이슈와 관련해서 우리 기업에게는 어떤 작용이 좀 있을까요? 일단 미국의 방산 기업들이 좋죠. 좋은 회사들인데 중요한 거는 생산력을 빨리 회복하려면 물량을 줘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계속 우리는 재밌는 게 우리가 필요한 물량이 만약에 100이면 한 130에서 150의 생산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평소에는 한 7, 80 하다가 네. 일이 들어오면 들어오면 쫙 늘려버립니다. 그만큼 빠르다. 네, 빨라요. 근데 미국은 사람이 인건비가 비싸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 방사는 그러니까 수공업입니다. 수공업. 네. 기계가 만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군요. 기계를 이용해서 사람이 거의 다 이제 조립도 하고 다 하기 때문에 기술자들을 계속 두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최소만 유지하고 있어요. 토마호크 미사일 1년에 뭐 60발인가 70발인가 밖에 못 만들어요. 근데 그걸 이번에 다 썼잖아, 막 그냥. 그렇죠. 예. 그러니까 또 국방비 늘려라 뭐 하는데 로키드 마틴 같은 회사들이 이제 가이던스를 높게 이번에 지금 가이던스가 안 좋게 나오는 쪽은 항공 엔진 만드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GE 번호반가 뭐 그거거든요. 그죠? 예. 네. 근데 그 엔진 만드는 쪽에 뭔가 수주가 안 들어오고 있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근데 그거 우리나라 영향이 있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전체 방산에서 우리만큼 생산 능력을 갖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지금 아무도 없다. 경쟁한다고 하면 또 어떤 국가가 있나요? 경쟁이야 뭐 영국이랑 프랑스랑 프랑스, 독일도 하고 네. 뭐 다 하는데 중요한 건 걔네들이 지금 생산 능력이 딸립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너무 평화가 오래되다 보니까 예. 생각보다 지금 뭐 라인 메탈 뭐 난리 이름 멋진데 네. 예, 가면 허접해요. 그래요. 우리나라 방산 기업이 대단하군요. 예, 지금 대단합니다. 근데 지금 그 이번에 이제 전쟁 이슈로 좀 변동성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들어가신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들어가시면 좋고 또 특히나 그렇죠. 이제 방산주 ETF를 추천을 해 주셔서 전체가 다 좋다는 거죠, 이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지 않아서 알겠습니다. 예, 또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장 타픽 어떤 종목인지 꼽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뜬금없이 이제 갖고 나온 건데 NC를 갖고 나왔어요. NC 소프트죠, 얘들이. 게임주네요. NC 소프트가 NC로 사명을 바꾼 것도 사람들이 모르더라. 예. 그렇죠. 며칠 안 됐습니다. 제가 이걸 주목한 거는 기술적으로도 지금 박스권을 뚫고 나가는 구간이고, 월봉 보면 아주 귀엽게 머리를 이제 막 쳐들고 있는 중입니다. 윗몸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목에 고개 까딱하는 중인데, 최근에 이게 왜 올라오냐면 실적이 완전히 돌아서고 올해가 돌아서는 원년. 이거 한번 장기로 보면 참 힘들었죠, NC 주가. 그렇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는데 밸류도 한 14배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보시면 이 연간으로 보면 가장 편하게 볼 수 있는데 24년도에 1,000억 이상 적자를 냈고요. 작년에 161억 벌었습니다. 올해 4,200억 이상 번다. 그럼 분기로 보면 이번 분기 얼마 예상하고 있냐면 930억 예상하고 있어요. 만약에 1분기에 930억 찍으면 사람들 깜짝 놀라서 그때서야 이제 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미리 들어가 있자. 지금 들어가도 좋다. 근데 이미 눈치채고 연기금에서 계속 사고 있어요. 그래서 수급이나 실적의 턴어라운드나 저 게임을 1도 안 하는 사람이지만 지금 자리는 한번 접근해봐도 된다. 주봉상 보시면 되게 깔끔하게 박스권을 오랜 기간의 박스권을 뚫었죠. 이렇게 예쁘게 뚫었습니다. 24만 5천 원대를 뚫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빠져봐야 24만 원이다. 생각하시면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이온2의 흥행이라고 하는데 아이온2가 지금 돈을 잘 벌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실적이 좋아질 거고 최근에 이제 했던 그 리니지 클래식 그것도 생각보다 폭발적인 반응이 아니라 서서히 반응이 좋아지는. 그거는 이제 자동이 안 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한마디로 좀 자동으로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가 돈 많은 30, 40대들, 40, 50대들이 주로 많이 하죠. 남자들이 몰래. 그렇습니다. 대표님은 게임 안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안 합니다. 할 시간이 없어요. 진짜 바쁘셔가지고. 자, 아이온2 이렇게 게임 즐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NC 또 투자하시면서 게임도 즐기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남들이 학을 떼고 안 보는 기업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오늘 게임주 제가 좀 보고 있는데 그래서 크래프톤도 생각보다 좋을 거고요. 지난번에 펄어비스도 펄어비스도 괜찮을 거고.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와 손절가가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목표가는 일단 제가 34만 원 1차 목표가로 말씀드리고요. 이게 이제 22년도 6월 달에 버텼던 가격인데 이 정도 여기서부터는 거의 매물 없이 떨어졌거든요. 거기까지는 가볍게 갈 수도 있다. 실적 좋으면. 그다음에 손절가는 24만 원 박스권을 상단을 깨면 다시 한번 또 오래 쉴 수 있으니까 24만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NC 게임주 들고 오셨고요. 목표가는 34만 원, 손절가 24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장 전략과 함께 공략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미트픽 오늘 이 시간도 딜사이트에서 정효재 전문가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 경신했지만 그 이후 흐름은 혼조서에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예, 오늘 이제 코스피가 6,400을 뚫고 신고가를 또 한번 다시 좀 갱신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쉬어가는 움직임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미국이나 이란에 대한 전쟁 노이즈들이 계속 좀 길어지면서 관련 이제 뉴스들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이제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받아들였던 부분들이 이제 점차 감소를 좀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시장에서 지금 다시 한번 재차 이제 코스피가 6,400을 또 돌파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기관이나 외인들의 좀 단기적인 좀 차익 매물들은 소폭적으로 좀 나오고 있어요. 결국에 이제 우리 청자분들이 전체적으로 이런 강세장이 지속이 되면서 큰 별다른 이제 대외적인 변수라든지 시장 리스크, 전쟁이라든지 이런 대외 리스크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결국에는 이제 단기간은 상방으로 지속적으로 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굉장히 크다. 이런 점들 좀 말씀드리겠고 지금 장세에서는 이제 추세를 끌고 가면서 수익을 굉장히 좀 극대화시키기 굉장히 좀 좋은 장세입니다. 그런 이제 시장인 만큼
단기간에 이제 그런 뭐 차익 실현이라든지 뭐 단기간에 뭐 단타 뭐 짧게 수익 대응하시는 것도 최대한 좀 지양하면서 수익을 좀 최대한 좀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좀 가져가셔야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뭐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단기간에 뭐 금리적인 상승 압박이라든지 뭐 대표적인 이제 뭐 엔비디아나 퀄컴 이런 이제 대표 반도체 장비 종목들 좀 조정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뭐 엔비디아도 좀 조정이 나오고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지금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4월 달만 하더라도 반도체 수출 자체가 거의 180% 이상 굉장히 이제 폭증 수준으로 증가를 했어요. 이런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들, 숫자로 증명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좀 나오다 보니까 결국에 뭐 글로벌 이런 빅테크 업체들이 뭐 좀 중간중간 조정이 좀 나오더라도 국내 이제 반도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투심적으로 단기 뭐 하방에 중간중간에 좀 조정을 주겠지만 결국에 실적 자체가 강하기 때문에 오늘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단기적인 조정이 좀 나오긴 하지만은 결국에 하방 지지력을 좀 보면서 그대로 좀 더 끌고 가신 전략을 좀 가져가서 말씀드리겠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어제 뭐 강한 흐름들이 한번 나왔지만은 재차 또 2차 전지 관련해서 어제 벤츠 관련해가지고 삼성 SDI가 좀 급반등이 나와준 모습.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좀 조정이 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워낙 빠르게 좀 급등이 좀 나왔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이제 보수적인 좀 대응 관점으로 전략을 좀 취하시는 점이 좀 좋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 혼조세 보이고는 있지만 시장의 하방 지지력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까지 흐름 잘 눈여겨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으로는 종목의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공략주는 이오테크닉스였습니다. 삼성전자 마이크론에 이어서 TSMC 공급사로 선정이 됐다라고 하고요. 또 리뷰 도와드릴 종목은 바로 동진세미캠이죠. 오늘장 7%가 넘는 강세를 보이면서 목표 주가에 좀 다가간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종목들 지금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뭐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단기간에 좀 상승이 좀 강하게 나오는 만큼 결국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무리 내가 강한 종목, 좋은 종목 그런 종목들 잡더라도 매수가 자체가 너무 이제 고점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매수하고 뭐 조정 주고 마이너스에서 출발하면 심리적으로 좀 부담을 갖고 이제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막상 이제 급등이 나오는 자리에서 내가 제대로 된 이제 수익을 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이제 안전마진을 취하기 위해서는 내가 최대한 좀 저점에서 매수하는 전략이 좀 중요하다 좀 말씀드리겠고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레이저 개발 관련해서 글로벌적으로 이제 선도를 하면서 최근 이제 반도체 관련 특히나 이제 수요가 좀 급증을 하면서 이런 이제 공정에서 이제 손상을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필수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장비에 대한 수요들이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오테크닉스도 포괄적으로 이제 매출이 좀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이제 주가가 계속적으로 좀 우상향을 하고 있고 일단 뭐 최근 이제 이오테크닉스 차트를 보시면은 지난 이제 4월 14일 날 단기적으로 이제 50만 원대까지 좀 돌파가 나왔어요. 올해 뭐 작년 25년도부터 지속적인 이제 상승 추세가 좀 지속이 되면서 장기 이평선 120선 구간, 뭐 220선 자리들 작년 이제 5월 달에 돌파 이후에 중간에 좀 보시면은 120선은 거의 이제 한 번 건들지 않고 지속적인 이제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추세 자체가 크게 이제 강한 이평선 자리를 깨지 않는다면은 결국에 중간중간에 이제 이격이 높아지는 구간들이 있어요. 3월달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60 시험자랑 맞닿는 구간들, 그런 구간들이 이제 나오긴 하더라도 결과론적으로 이제 강한 지지 라인대를 깨지 않는다면 결국에 이제 상승세가 좀 지속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런 구간에서는 말씀드린 이제 이격도가 좀 좁아지는 구간 이런 자리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최대한 기다렸다가 충분히 기다렸다가 매수를 해서 매수가 자체를 이제 낮게 매수를 하셔야지 지금 같은 이제 장세에서 수익을 최대한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이런 종목들 이제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4월 16일 날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4월 16일 히트픽 종목이 이제 동진 세미캠인데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 오늘 기존에 이제 정고점 자리였던 6만 원대 자리를 돌파가 나오면서 오늘 이제 62,800대까지 강한 이제 급등이 좀 나와주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강한 종목들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늘 나오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히트픽 종목만 집중을 하시더라도 충분한 수익을 좀 가져갈 수가 있다 말씀드리겠고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1차적 목표가를 65,000원대를 좀 잡아드렸어요. 62,800원 거의 뭐 근사치까지 이제 올라가는데 기존에 이제 매집을 하셨던 분들은 한 63,000 저녁대부터 충분히 이제 수익을 좀 즐기시면서 챙겨가시는 좀 전략으로 63,000원 그다음에 이제 1차 말씀드릴 때 이제 65,000대 항상 매수하고 나서도 내가 한 방에 이제 매도하는 게 아니라 분할 매도 관점으로 매수할 때도 분할 매수, 매도도 마찬가지로 분할 매도로 중간중간에 이제 63,000, 4,000 물량의 이제 20% 30% 수익 대응 1차적으로 수익 대응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이제 64,000에서 5,000대까지 수익을 최대한 좀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대응하신다면은 지금 같은 상태에서 수익을 최대한 이제 극대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수익을 그동안에 짧게 맨날 먹으면 2, 3%, 3, 4% 일끔찔끔 이제 수익 대응을 하셨던 분들도 그 구간을 좀 잘 버티셔가지고 최대한 수익 극대화하시는 전략을 좀 가져가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종목이었던 이오테크닉스 점검 도와드렸고요. 그리고 동진 세미캠 일주일도 안 되는 기간 동안 16% 넘는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65,000원까지 잘 들고 가보도록 하죠. 네, 이제 본격적으로 관심주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첫 번째 관심주는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최근에 기판주들의 흐름이 정말 좋습니다. 이수페타시스도 오늘 장중에 10% 가까운 급등세 보여줬는데요. 기판주들 추가적으로 주가 레벨업 가능할까요? 네,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관심적으로 좀 들고 나왔는데 지난 거의 뭐 이제 정고점 돌파하기 직전 수준입니다. 이런 이제 기판주들에 대한 흐름들이 AI 수요와 같이 이제 맞물려서 계속적인 이제 상승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금 뭐 핵심적인 이제 PCB 인쇄 회로 기판에 대한 그런 이제 기술 난이도가 좀 상당히 좀 높거든요. 이런 이제 기술 난이도가 높은 그 중에서도 이제 MLB 그냥 일반 이제 인쇄 회로 기판이 아닌 이거를 더 이제 쌓아 올리는 이제 고다층의 이제 인쇄회로 기판 MLB 이 기술에 이제 특화가 돼 있다 보니까 이스타시스처럼 여러 층의 이제 기판을 쌓아 올리는 그런 이제 기판의 기술들이 결국에 이제 뭐 HBM이라든지 HBF 이런 그 고난이도 반도체로 갈수록 이런 기술력이 굉장히 좀 중요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글이라든지 뭐 엔비디아, 시스코, 글로벌 이런 빅테크로부터 이제 수요들이 계속적으로 수주들이 좀 나오고 있고. 이스페타시스 자체가 이제 기술력이 좀 이제 강하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 이제 매출, 영업이익도 올해 좀 크게 좀 증가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면서 또 올해부터 이제 그 예전부터 지어놨던 이제 5공장이 또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을 좀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작년 대비해서 한 생산 능력이 한 40% 정도 이제 증가될 것으로 기대를 하다 보니까 생산 능력이 이제 증가되는 만큼 결국에 이제 매출, 영업이익으로 직결적으로 좀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이제 작년에 이제 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나와줄 수 있고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거래대금 자체가 뭐 8,300억이 터져주면서 최근 이제 4월달 들어서 거래대금이 좀 강하게 떠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지금 이스페타시스 차트를 좀 보시면은 12월달부터 해가지고 한 10만 원대에서 11만 원대 박스권을 한 3달 정도 좀 유지를 했거든요. 뒤지부진한 흐름들이 좀 이어지다가 재차 이제 보윤접에서 상단 자리 13만 원대 돌파가 나오면서 작년 이제 전고점이었던 15만 6,600원 전고점 자리 저 결국에 이제 15만 원대에서 계속해서 이제 저항이 좀 걸리는 모습인데 그만큼 저항이 강했던 구간 15만 원대를 뚫어주면은 재차 전고점 15만 6,600대를 뚫으면서 이미 단기적인 차익 매물들을 소화하고 돌파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15만 원대 돌파가 나와준다면 단기간에 이제 차례적인 뭐 16만 17만 원대 차례적인 좀 다시 한번 이제 재차 급반등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기존에 이제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자리인데 지금 자리가 이제 신규로 좀 접근하기에는 좀 가격적인 이제 부담이 되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제 조정 나오는 구간 10만 원 초반이나 저런 자리에서 이제 매집을 하시던 분들의 지금 이제 수익을 좀 취하는 이제 자리인 만큼 최대한 뭐 단기적으로 당장 올라가다 보니까 저걸 이제 뭐 단타성으로 이제 내놓매매라거나 뭐 그런 식의 이제 매매를 좀 자제를 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 기판의 강자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도 10% 가까운 강세 보여줬는데요. 과연 기판 모멘텀 타고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 관심주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2거래 연속 상한가 기록하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웠는데요.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 테슬라 관련한 포인트로 좀 급등세 연출을 했습니다. 이 주성 엔지니어링은 과연 테슬라 포인트로 주가 추가적인 레벨업 가능할까요, 전문가님? 네, 주성 엔지니어 같은 경우도 어제 뭐 계속적인 이제 강급등이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이제 신고가를 경신을 해줬는데 우리 이제 뭐 히트픽 시청자분들이라면 굉장히 낯이 익은 종목이죠.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 이제 히트픽 종목을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워낙 이제 강하게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오늘 뭐 지속적으로 좀 관심이 좀 쏠리면서 거래대금도 강하게 지금 터져주는 모습이에요. 어제 오늘 거래대금이 조 단위로 좀 터주는데 최근에 이제 주가를 좀 가장 강력하게 이제 끌어올렸던 모멘텀 자체가 지금 뭐 중국 쪽이나 이제 태양광 소재 뭐 장비 수출 제한이라든지 이런 글로벌 공급망이 중국에 대한 이제 수출 제한들을 계속해서 이제 옥죄는 모습입니다. 거기에 따른 이제 반사이익이 주성 엔지니어링으로 특히나 이제 쏠리고 있고 이번에 이제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또 추가적인 이제 뭐 차세대 에너지 사업을 위해서
기존에 이제 뭐 장비 대안으로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에서 이제 독보적으로 이제 그 밀어붙이는 이제 기술력을 이번에 좀 도입을 검토를 한다는 그런 얘기들 기대감이 좀 있다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이제 반도체 장비 플러스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 이제 글로벌 에너지 솔루션 태양광까지 같이 이제 테마가 겹겹이 이제 붙으면서 급등이 좀 지속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단기간에 이제 좀 급등이 좀 나온 만큼 중간중간에 좀 조정은 좀 나올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좀 두시라 말씀드리겠고 AI에 관련된 이제 뭐 수요들이 지속적으로 좀 증가하다 보니까 이 HBM 관련된 인프라 수요 자체가 거의 뭐 폭증 수준으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성 엔지니어링 이제 밀어붙이는 이제 ALD 장비 수주도 같이 수요가 올라가는 만큼 같이 올라가고 기존에 이제 핵심 고객사 이제 SK 하이닉스거든요. SK 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중국 쪽 다른 이제 글로벌 비메모리 반도체 업체들로부터 이제 또 추가적인 이제 수주들 좀 지속되다 보니까 올해 이제 바라면 하반기 거의 역대 최대의 그런 영업이익을 달성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같이 붙어주면서 일단 시적 자체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좀 올라갑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일단 뭐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이제 스틱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도 1차 목표가 이제 12만 이상 보셔야 될지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제 달성을 했어요. 12만 6,300대까지 급등이 한번 나와주는 모습이고 분봉 차트를 좀 보시면은 당초에는 이제 상한가 어제 안착이 됐었지만은 후반에 이제 차익 매물이 좀 나오면서 중간에 한번 좀 조정이 좀 나왔다가 다시 한번 재차 이제 9시 40분에 최고점을 찍어주고 지금 구간은 거의 이제 보합대로 좀 움직입니다. 12만 전후에서 좀 움직이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게 추세를 최대한 이제 극대화시키려면은 이 장세에 대한 변동성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반드시 지지라인 때는 설정을 하셔야 돼요. 안에 하나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 11만 5천짜리 저 구간 밑으로 이제 밀린다. 11만 5천이나 4천 구간까지 밀린다면은 기존에 이제 매집을 하시던 분들은 이제 차익 실현까지도 좀 염두를 하면서 이제 보셔야 되고 11만 5천짜리를 깨지 않고 그대로 이제 뭐 12만 원 전후에서 무난한 보합대 흐름이 지속이 된다면 대차 이제 정고점 자리 12만 6,300 그 이상까지도 볼 수 있는 자리인 만큼 반드시 이제 지지 라인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좀 대응을 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 이제는 일론 머스크가 선택할 태양광의 구원투수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상한가라는 대기록을 썼는데요.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할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관심주 두 가지 짚어드렸고요. 다음으로는 공략주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삼성의 SDI와 벤츠와의 계약 소식에 2차 전지 섹터 불을 뿜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양극재 기업 알려드린다라고 예고해 드렸었습니다. 자, 오늘장 2차 전지 종목들 선별적인 흐름 나와주고 있는데요. 2차 전지 종목 안에서 어떤 종목일까요? 뭐 많은 이제 2차 전지 종목들 특히나 어제 뭐 삼성 SDI를 필두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관련된 이제 2차 전지 종목들 대거 이제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지금 삼성 SDI나 뭐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지금 당장에 이제 붙기에는 어느 정도 이제 가격 자체가 과열 수준으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좀 부담되는 이제 종목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너무 이런 종목들 높은 종목들은 가격 부담 좀 된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신다면은 다른 이제 중소 2차 전지 관련주 쪽에서도 이제 다른 이제 뭐 양극재라든지 이런 아직 올라가지 않은 출발하지 않은 종목들이 또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로 한번 눈여겨보시라 말씀드리겠고 오늘 이제 말씀드릴 종목이 아직 이제 막 바닥에서 지금 이제 출발하는 그런 이제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뭐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ESS용 관련해서 이제 NCM 양극재로 굉장히 좀 이제 특화된 업체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다른 이제 2차 전지 종목들이 23년도, 4년도, 5년도 거의 대거 이제 적자가 좀 나왔습니다. 2차 전지 업황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특히나 24년도, 25년도 초반 1분기 때까지만 해도 대거 이제 다른 웬만한 2차 전지 업종들은 대거 이제 다 적자를 보았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유일하게 거의 이제 흑자를 유지를 했거든요. 다른 이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이 MLCC용 IT 소재 쪽에서도 튼튼한 이제 캐시파워를 이제 갖추고 있다 보니까 다른 2차 전지 업종들이 죄다 이제 적자를 볼 때 유일하게 흑자를 봤던 종목이고 이만큼 이제 사업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좀 다양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중간에 다른 이제 뭐 양극재라든지 2차 전지에 대한 그런 뭐 전기차 캐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종목들이 일부 매출이 안 나올 때도 다른 쪽에서 매출에 대한 캐시파워 역할을 해주면서 좀 버텨줄 수 있는 그런 버팀목을 갖추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만큼 주가가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상승 탄력을 좀 상당히 좀 많이 받을 수가 있고. 이번에 이제 올해부터 국내 이제 세계 공장 양산 테스트가 이제 순조롭게 좀 진행이 되면서 올해 뭐 상반기까지 많으면 이제 한 10만 톤까지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연마다 이제 5만 톤씩 늘려가면서 28년도에는 한 20만 톤까지 생산 능력을 확보할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당장에 이제 이 역항에 대한 이제 1000어라운드 이런 그 1000어라운드가 된다면은 즉각적인 이제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만큼 단기간에 빠르게 좀 올라갈 수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결국에 이제 뭐 양극재에 대한 이제 공급들 특히나 이 고유가 시대다 보니까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늘어났습니다. 올해 지금 뭐 3월달만 해도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이 작년 대비해서 30% 이상 증가를 하다 보니까 질적인 이제 성장에도 좀 집중해야 되는 이제 구간인데 전기차에 대한 그 배터리 특히나 이제 에너지 밀도나 이런 것들 뭐 에너지 밀도도 높이고 수명도 늘려주는 그런 이제 구간에서 이 토익형 단결정이라는 양극재가 있어요. 이 업체가 이제 핵심적인 건데 이런 이제 고부가에 따른 이 소재가 이제 나오다 보니까 마진 자체가 굉장히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올해 실적도 좀 상당히 좀 기대를 해볼 만하고 지금 뭐 국내뿐만이 아니라 뭐 유럽이나 이제 북미 글로벌적으로 좀 나가는 그런 이제 거점들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해외 시장까지도 같이 좀 추가적으로 공격적으로 맞물려 있다라는 점. 일단 뭐 차트를 좀 보시면은 다른 2차 전지 종목들 대비해서 중간중간에 이제 뭐 급등락은 있었지만은 아직까지 이제 막 박스권에서 최근에 이제 120일선, 200일선 단기평 선들을 이제 밟아 다지고 기존의 역배열에서 등배열로 넘어가는 거의 이제 소익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세 불출에 이제 직전에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른 이제 너무 2차 전지 대형 종목들 너무 고점 단기적으로 작년 이제 뭐 5월달, 6월달 그때 이제 매집을 못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출발하지 않은 종목들 쪽으로 이제 한번 이제 시선을 좀 집중하셔야 되는데 차트 보시면은 지금 이제 막 단기적인 분봉 고점 한번 뚫어주고 충분히 가격적인 매수가 상당한 종목이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소극적인 측면에서도 단기 정고점 돌파가 나오다 보니까 개인들에 대한 물량들이 차익 매물 차익실을 하는데 그 차익 매물들은 외인들이 다 받아먹고 있습니다. 외인들에 대한 소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런 이제 소급 홍박 기미에 따라서 지속적인 상승이 한번 나와줄 수 있는 강력하게 좀 나와줄 수 있는 구간인 만큼 반드시 이제 종목에 대한 것들을 확인을 하셔야 말씀드렸고 그럼 이런 종목이 뭐냐 어떤 종목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냐고 이제 물으신다면은 지금 계속해서 이제 텔레그램 방송에서 종목에 대한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깔끔하게 이제 정리를 해서 잡아드리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거 보시고 편안하게 매수가, 매수가 항상 사용하시는 HTS나 이제 뭐 모니터 메모에서 붙여놓으시고 매수가 이하 두면은 그 이하부터 분할 매수하는 관점으로 보신다면은 지금 같은 장사에서 단기간에 빠르게 많게는 이제 70% 80%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거기다 플러스 추가적으로 이제 종목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간략하게 이제 정리해드리기 때문에 그냥 어떤 종목인지 모르고 그냥 내동매매 수준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종목인지 내가 알고 이 기업에 대한 주요 내용 섹터 왜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을 알고서 이제 매수를 하신 만큼 그만큼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잘 아는 만큼 시세를 끌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종목에 대한 공부까지도 참고를 잘 하셔가지고 최대한 이제 수익을 좀 극대화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 SDI와 벤츠가 손을 잡으면서 K배터리의 위상을 높인 가운데 그 심장부를 책임지는 양극재에 대한 위상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나가고 있는 QR코드 타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가격 전략과 함께 매일매일 시황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프라임 히트픽 시간 델사이트 S의 정효대 전문가와 함께 봤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6월부터 중복 상장 가이드라인이 본격화되면서 상장 계열사가 많은 기업들, 지배구조와 주주가치 이슈가 다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슈 속에서 화두가 된 그룹, 바로 포스코 그룹입니다. 주인 없는 회사로 불리는 포스코 그룹, 이 변화 속에서 어떤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인지 기업 분석 전문가 박주근 대표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중복 상장 가이드라인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직 좀 낯서실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먼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제 LG 에너지솔루션이었죠. 네. 그러니까
당시 배터리 2차 전지 사업이 막 성장할 때 LG화학이 오랫동안 사실 2차 전지 사업을 했는데 사람들은 LG화학을 보고 투자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배터리를 보고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이라는 기업을 배터리 사업을 물적 분할해서 별도 상장한다고 하니까 사실 투자자들이 반발이 심했죠. 패닉에 빠졌죠. 예. 우리는 LG화학을 보고 투자한 것이 아니라 배터리 보고 투자했는데 우리는 어떡하지? 이런 거죠. 이런 사태들이 사실은 LG화학뿐만 아니라 몇 곳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들은 그 기업의 여러 사건 중에 좀 뜨고 있는 사업 하나를 보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노리고 이 기업만 따로 물적 분할을 해서 별도 상장을 하게 되면 사실은 닥쳤던 게 이제 지금만 쳐다보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이번 상법 개정을 1, 2, 3차를 끝내고 사실은 정부에서 상법 개정 1, 2, 3차를 한 이유가 자본시장 자체를 좀 더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2차적으로 지금 2개를 더 준비하고 있는 게 바로 지금 방금 얘기했던 이런 일들. 그러니까 중복 상장과 관련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상장된 회사를 지금 물적 분할도 금지를 시키지만 지금 네. 중복 상장은 뭐냐면 이미 상장된 자회사를 상장 폐지해서 효율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제 이게 일본에 사실은 많이 유행을 했거든요. 네. 일본에서 이 방식을 택해서 사실은 2007년도에 400개 중반에서 있는 상장사를 2025년 기준으로 절반인 200개로 안팎으로 감소를 시켜서 알짜 기업을 키우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아마 이재명 정권에서도 이 중복 상장을 금지하면서 주주가치를 제고를 드라이브를 걸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지금 가이드라인을 6월부터 해서 지금 코스닥이나 코스피도 마찬가지지만 이 중복 상장 때문에 기업 가치들이 굉장히 희석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도 우리가 틈을 넘기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1로 3천을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 그러니까 희석된 기업 가치를 중복 상장을 폐지해서 이 가이드를 만들어서 좀 알짜 기업만 시장에 남겨서 투자자들이 자본시장에 들어온 최소한 상장된 기업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이 법의 핵심 가이드라인입니다. 예. 친주주 정책의 일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지주사 개념에 대해서 헷갈리시는 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대기업들의 이름은 알겠는데 그 이름을 딴 다른 기업들이 굉장히 많네. 이거 어디를 투자해야 되지라는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그 포스코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포스코 홀딩스가 있고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엠텍, DX, 인터내셔널, 스틸리온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 기업마다 어디에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차이가 있는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이제 우선 지주사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홀딩스라는 지주사 체제는 지금 어떻게 보면 거의 우리나라에만 남아 있는 지배구조 형태입니다. 이 지배구조, 그러니까 지주사가 우리나라 도입된 거는 2004년 정도에 도입됐습니다. 일본의 모델을 따랐다고 보면 맞습니다. 될까요? 예. 그런데 실상은 일본은 지주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은 상법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왜 지주사가 도입됐느냐? 우리나라 이제 대기업 집단 구조라고 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룹들이 있죠. 재벌 그룹이라 하는 그룹들을 통제해 오기 시작한 게 1980대 중반부터입니다. 소위 말하는 30대 그룹부터 시작한. 그러다가 지금은 자산 규모 5조 원이 넘으면 대기업 집단에 편성이 되고 네. 10조 원을 초과하게 되면 이제 순환 출자 고리도 금지되고 이런 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지주회사는 그 이전에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대기업 집단, 재벌 기업들이 순환 출자 고리를 통해서 일종의 레버리지 효과를 많이 부렸죠. 그러니까 한 10이라는 자산을 가지고 계속 순환 출자를 돌리면 20, 30을 만들 수 있고 50, 100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터진 게 이제 한보그룹 사태라든지 이런 이제 사태가 서로 상호 출자하고 하면서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서 일종의 한 자본을 레버리지를 만들어서 시장을 좀 약간 혼돈하게 만드는 과정을 없애기 위해서 그나마 중간 정도 해결책으로 들고 온 게 이 지주회사입니다. 그러지 말고 지주회사를 만들어서 이 지주회사가
다 계열사를 최소 지분 20% 이상으로 지배를 하고 상장사는 20%, 비상장사는 30%를 하고 이 자회사의 손자회사는 50%, 100% 이상을 지배하라고 만든 게 이 지주회사 체제입니다. 그런데 이 지주회사 체제를 만들다 보니까 이 중복 상장 논란을 일단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원래는 이 지주회사를 이 자회사들은 사실 수익의 많은 부분을 지주회사로 보냅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은 자회사 중에 똘똘한 회사를 보고 투자를 해야 돼? 지주회사를 보고 내가 투자를 해야 돼? 이런 이제 고민에 빠지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역이용해서 지주사의 역할은 뭐냐면 이 자회사들의 투자를 총괄하고 자본 배분을 조율하는 게 지주회사의 역할이거든요. 네. 근데 이 역할을 반대로 이용해서 똘똘한 자회사 하나를 돈 될 것 같으니까 오히려 상장시킴으로 인해서 지주사의 이 가치를 희석시키는 역할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중복 상장이 되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지주회사 체제에 대해서 지금 많은 고민이 있는데 포스코의 경우에는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지주회사를 만들 때 되게 반발이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듯이 포스코의 메인 회사는 포스코입니다. 네. 지방회사죠. 그런데 당시는 포스코가 상장돼 있었어요. 그런데 포스코 홀딩스를 만들면 옥상옥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예.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를 만들 때 한 가지 약속한 게 뭐냐면 지금 화면에 보시면 포스코 그룹 내에 상장사가 6개인데 포스코는 없죠. 네. 네. 포스코는 상장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홀딩스를 만든 겁니다. 그럼 포스코 홀딩스를 왜 만들었느냐? 포스코 그룹은 최정우 회장 시절의 포스코 그룹은 포스코 그룹이라는 게 사람들은 철강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포스코는 종합 소재 기업으로 갈 거야. 2차 전지도 하고 미래 신사업도 해야 되니까 이 포스코 홀딩스는 철광을 바탕으로 했지만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해서 포스코가 만들어낸 이 자본을 효율적으로 배분을 해서 우리는 미래 사업을 펼쳐 나갈 거야라고 주주들을 설득한 겁니다. 네. 그래서 포스코는 중국 상장하지 않고 이미 상장돼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2차 전지라는 포스코 퓨치엠, 기타 계열사들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포스코홀딩스는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6월부터 중복 상장 가이드라인이 본격화된다고 하면 포스코 또한 이에 대한 어떤 압박이라고 해야 될까요? 과제가 남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예상해 보면 좋을까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포스코는 이제 상장사 6개 있습니다. 우선 네. 포스코 홀딩스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2차 전지 관심 많은 분 포스코 퓨치엠이 있죠. 네. 그리고 옛날에 이제 인수했던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사실은 상사였죠. 네. 네, 상사였는데 그러니까 인수했으니까 그걸 가져온 거고. 그리고 포스코 DX라고 해서 이쪽은 이제 AI 쪽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네 개의 상장사는 사실은 중복 상장 논란은 다 피했습니다.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엠 2차 전지가 확실하고 인터내셔널은 상사 쪽이고 자원을 캐오거나 파는 곳이고 DX도 확실한데 문제는 이제 포스코 스틸리온하고 네. 포스코 엠텍입니다. 예. 요거는 포스코 홀딩스의 직접 자회사가 아니고 포스코의 자회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손자 회사가 되는 그죠. 거겠네요. 포스코 홀딩스의 손자 회사가 되는 예. 거죠. 거기에다가 이 포스코 스틸리온과 포스코 엠텍은 철저하게 이 포스코의 거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스코의 매출과 아주 밀접하고 예를 들면 포스코 스틸리온은 강판 회사거든요. 네. 강판.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강판에 색깔 입히고 이렇게 하는 강판을 2차 가공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스코에서 만든 철을 가지고 2차 가공을 하는 기업이니까 좀 중복이 좀 돼 있고 엠텍은 포장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포장하는 곳이니까 이것도 당연히 포스코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죠. 네. 그러니까 아주 퓨어하게 이제 순수하게 이야기하면 포스코 홀딩스는 각 자회사의 매출과 자회사의 어떤 자원 배분을 맡으면서 그 기업 가치를 인정받는 곳인데 지금 포스코 스틸리온하고 포스코 엠텍은 손자 회사다 보니까 이게 되게 약한 거죠. 그러면 이거 약간 중상 논란 있고 하니 이거는 좀 합치는 게 좋지 않아? 라는 논란이 최근에 일부 언론사나 일부에서 지금 제기하고 있는 실정으로 봅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도 그렇지만 포스코 스틸리온과 포스코 엠텍이 합쳐지는 혹은 뭐 상장 폐지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왜 포스코, 그러니까 주인 없는 회사라는 어떤 타이틀로서 좀 논란이 되기도 하고 왜 지금 시점에서 재부각되는가 이 점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늘 정권이 바뀌면 네. 30대 그룹 중에서 주인 없는 기업들은 늘 논란의 중심에 서 있죠. 특히 이제 그 전에 회장에 취임했거나 온 곳은 최근에 KT가 대표이사를 새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포스코는 이제 그 이전에 회장님이시긴 하지만 늘 이제 정권이 바뀌면 이제 논란에 이제 사실 이슈가 되는데 사실은 이유는 뭐냐면 이 주인 없는 회사라는 말이 있죠. 주인 없는 회사라는 말 말고 우리가 재계에 반하는 건 사실은 이율배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주인 있는 기업한테는 늘 경영과 소유를 분리하십시오. 라는 말을 늘 일상을 하고 그럼 주인 없는 기업은 그 말을 못하니까 주인 없는 기업 어떻게 할 거야 라는 말을 던지는데 이 특정 지배주주가 없는 기업 구조에서 가장 우려한 부분 딱 한 가지입니다. 예. 참호를 파는 겁니다. KTNG가 3년인 4년인 도전하다가 사실은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우리가 4대 금융주주를 보면 다 주인 없는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회장들 되게 오래 하고 연임하려고 굉장히 신경 쓰잖아요. 참호를 파는 거죠. 그러니까 현상 유지에 안주하거나 과감한 의사결정을 주인 없는 기업은 못 하는데 그런 주인 없는 기업에 오히려 회장들이 앉아서 참호를 파는 것을 가장 우려합니다. 이거를 방지하려고 사실은 경영적 의사결정을 할 때 견제 체력이 충분한가, 집에 이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나머지 사회사들이 충분히 견제를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인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히 봐야 되고 또 하나 부분은 뭐냐면 이 오너가 없는 기업은 이해관계자들한테 많은 저수익 사업 정리에 좀 소극적이지 않는가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혼자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없다 보니까 내가 결정을 해서 괜히 뭐 공무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내가 괜히 결정해서 내가 비판받는 거 아니야 하다 보니까 과감한 의사결정을 못하는데 포스코 그룹은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보면 지난 역대 회장이나 지금까지 보면 수익성과 자본 효율성에서 꽤 괜찮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수익이 나는 곳은 빨리빨리 재편을 하고 포트폴리오 구성을 다양화해서 이 주인 없는 기업에 대한 오명을 꽤 괜찮게 많이 벗어났던 기업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이런 지배 구조가 뭐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닐 거고요. 네. 그 포스코 그룹 차원에서의 이런 지배 구조의 강점과 약점은 어떻게 구분을 좀 할 수 있을까요? 강점은 이거죠. 그러니까 그 오너가 있는 기업들은 의사결정을 하고 나서 그 책임을 사실은 오너가 지기보다는 점경인이 지우고 책임의 어떤 명분과 이런 것들이 좀 분명한데 네. 이 포스코 같은 지배주주가 특정 지배주주가 없는 구조에서는 경영적 의사결정 리스크에 대해서 견제와 책임 구조가 확실한 것만 보면 됩니다. 주주들이. 네. 실질적으로 이게 잘 작동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주주들의 책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걸 보려면 이사회 구성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사회가 이제 보통 사내 사회이사가 구성되어 있는데 네. 사회이사가 충분히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선임되고 있는가를 지켜봐야 되고요. 그리고 경영진의 전략적 방향을 충분히 견제하고 주주들의 권익을 대변해주고 있는가를 보는 게 이게 주인 없는 기업, 특정 주주가 없는 기업을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네. 이것만 되면 사실은 특정 오너가 없는 기업이 가장 이상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네. 네. 이게 뭐 포스코 그룹 안에 상장사가 여럿 있는 만큼. 근데 이제 저희가 포스코 그룹 오늘 언급해서 그렇지 다른 뭐 대기업들이 더 상장사가 많은 경우가 더 많고요. 그죠? 그렇죠. 네, 오늘 주제가 포스코 그룹이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얘기한다는 좀 말씀드리고요. 이 사업 가치, 주주 가치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중요해 보이는데 결국에는 이번 가이드라인 국면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지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걸 좀 주목하고 계세요? 방금 이제 우리가 앵커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룹들의 상장 결사 수를 가지고 판단하는 건 굉장히 그러니까 아주 잘못된 판단입니다. 네. 중요한 판단은 뭐냐면 단순히 상장 계열사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계열사들이 창출된 사업 가치가
충분히 홀딩스 회사로 잘 가고 있는가를 보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상장사 6개인데 4개는 괜찮다. 네. 근데 왜 2개를 좀 문제제기했냐면은 포스코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상장사긴 하지만 거기에 나오는 수익이 지주사를 가려면 2단계를 거쳐야 되잖아요. 네. 충분히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스코뿐만 아니라 다른 그룹도 마찬가지로 지주회사를 볼 때는 그 지주회사 밑에 있는 상장 계열사들의 사업 가치가 지주회사 가치로 충분히 환원되고 있는가, 즉 경로가 명확한가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한 판단입니다. 네. 다른 예를 들어드리면 SK 하이닉스가 뜨니까 어디가 뜨죠? 삼성전자. SK 스퀘어가 뜨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SK 그룹도 보시면 주 네. SK가 있고요. 주 SK가 SK 하이닉스를 직접 지배하지 않습니다. SK 스퀘어가 있고 스퀘어가 SK 하이닉스를 지배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보시면 SK 하이닉스가 지금 고공행진을 달리고 있는데 예. 주 SK 주가는 별로 오르지 않죠. SK 스퀘어보다 훨씬 적게 오르죠. 지주사가 영향을 덜 받는다. 이게 바로 경로의 명확성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주사를 판단할 때는 자회사들의 그 사업 가치가 충분히 지주사로 전달되고 있는가에 대한 경로의 명확성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러면서 보면 포스코는 현재까지는 이 2개 계열사를 빼고 나머지는 충분히 가치를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포스코홀딩스의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전쟁 이후에 물론 이제 많이 빠졌습니다만 4월 초부터는 조금씩 오르면서 어제도 많이 올랐고요. 주가 반등의 배경은 어떻게 좀 이해하면 좋을까요? 2가지로 봐야죠. 첫 번째는 역시 2차 전지 소재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2차 전지 소재가 지금 다른 곳도 마찬가지지만 업종 전반의 투자 심리가 바닥을 통과한 것 같습니다. 네. 분명하게. 포스코의 경우에는 리튬 사업이 이미 원래는 포스코가 기대 단계에서 이미 실적 기여 단계로 넘어온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시장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포스코홀딩스가 아르헨티나 의 염호수 관건을 사들인 게 2018년도거든요. 예.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독자 개발을 했는데 이게 지금 실적 단계로 접어든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요 앞전에도 이제 삼성 SDI 이야기를 했는데 LG 엔솔이나 최근에 일어난 일들 보면 그러면 이제는 단순히 기대 단계에서 완전 실적 단계로 넘어가는 단계로 접어든 것이 아니냐라고 시장은 보고 있어서 예. 그게 첫 번째 이제 반영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포스코는 여전히 포스코홀딩스는 포스코를 기반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강 사업이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번에 인도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하면서 그러니까 7강 오랜 수건이었던 인도 쪽의 7강 사업을 지금 론칭을 이제 시작한 거죠. 사실은 이러한 기대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또 주가에 반영되고, 마지막 또 요인 하나를 굳이 본다면 저는 방산산업하고 상승 효과도 좀 있다 봅니다. 네. 이게 뭐냐면 이게 방산산업이 상승하면 7강 산업은 물론 전쟁에서 불안한 이 우량 주식 투자에 대한 투자 심리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7강 펀더멘탈 사업으로 보니까 같이 움직이거든요. 한 요 3가지 요인이 조금 섞여 있는데 그래도 첫 번째는 역시 2차 전지 쪽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포스코 그룹이 이제 공격적으로 리튬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들은 확인을 할 수 있고, 앞서도 언급하신 대로 2018년도에 아르헨티나와 이 광산과 이제 협약을 한 부분들까지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또 최근 이슈들 SK온의 이 25,000톤 규모의 리튬 사업을 어떤 계약한 점도 굉장히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미 이제 염수리튬 분야에서는 상업화 단계로 접어드는 것이 네. 중요했고요. 그리고 이제 염수뿐만 아니라 광석 분야도 지금 또 갖고 왔어요.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작년 11월 달에 호주 리튬 광산 지분 30% 확보했거든요. 요게 이제 1조 인수했는데 연산 27만 톤 수준입니다. 리튬이. 예. 그리고 저는 타이밍이 되게 중요했는데요. 포스코가 이렇게 된 게 타이밍이, 그러니까 시장 심리가 가장 사실 2차 전지가 한 2년간 위축됐잖아요. 네. 완전 바닥이었잖아요. 이때 투자를 한 것이 저는 굉장히 주요했다고 보입니다. 이때 투자한 것들이 지금 이제 상업화 단계에 넘어오면서 수익을 내기 시작하는 단계로 접어들다 보니까 네.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포스코 홀딩스나 포스코 홀 전체적으로
좀 수익화 단계로 오면서 실적에 반영된다는 기대감이 좀 불러일으키는데 네. 이러한 그 사업은 사실은 포스코라는 그룹을 좀 더 읽으시면 왜 이걸 잘하는 걸 좀 읽어내셔야 돼요. 포스코는 철강업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철강업을 하면서 본능적으로 배운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철강업은 기본적으로 원료 투자와 제조업 관계를 아주 절묘하게 잘 조절해야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철강은 업스트림 쪽에 원료 가격이 흔들리면 제조 마진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포스코가 철강을 하면서 업스트림 쪽에 원료 쪽을 계속 밸류체인을 넓혀왔습니다. 그래서 이 마진율을 일정에 가져가는 미드스트림 전략을 해서 펴왔거든요. 2차 전지에서도 이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튬 하층에 있는 음극재 이런 것들을 계속 업스트림으로 확장해 가면서 네. 이렇게 되면 이제 2차 전지가 만약에 이제 꽃을 피우잖아요. 그러면 코스트가 되게 안정적으로 가기 때문에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포스코는 이 전략을 계속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포스코의 어떤 리튬 전략, 그러니까 자원을 확보하는 것, 공급망까지 직접 구축하고 가공하고 이런 흐름들. 그러니까 이 전략이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경쟁력이 됐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2차 전지 기업들이 가지지 못하는 그러니까 자산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2차 전지는 원료에 계속 흔들리고 그다음에 판가에 흔들리고 이 두 가지를 잡을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원료나 밸류체인을 넓혀서 원가 구조를 탄탄하게 만드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런 리튬의 어떤 공격적인 투자 현재도 좀 유효하다라고 좀 보면 될까요? 이제는 꽃을 피울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게 네. 뭐냐면 지금 현재는 초기 투자 단계고 이 밸류체인을 구축하는 단계거든요. 이게 아마 조만간에 상업화 생산하고 실질적인 매출이 발생하는 전환 구간으로 진입하고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네. 특히 이제 이번에 아르헨티나 투자라든지 그다음에 이 프로젝트 상업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렇게 되면 연속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확대되면서 확장의 초기 단계로 접어들게 되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홀딩스 쪽은 수익화 단계에서 조금 반사이익을 볼 것 가능성이 좀 높다 보입니다. 예. 포스코 홀딩스의 어떤 기업 가치를 봤을 때 리튬 사업이 가지는 어떤 비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가치는 어느 정도라고 이해하면 돼요? 현 시점에서? 사람들이 포스코 홀딩스를 투자할 때 네. 많은 사람들이 철강을 보고 포항제철 생각하시는 분 많을 하고 것 같아요. 투자하는 거는 옛날에 있던 것 같아요. 예. 지금 제가 아까 이제 포스코 홀딩스 주가가 왜 뜹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그 첫 번째는 아직은 2차 전지를 보고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포스코에서 리튬 그러니까 2차 전지와 리튬 사업은 앞으로 포스코 홀딩스의 가치를 저울질하는 가장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이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강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사업이라고 사람들이 보는 것 같아요. 네. 그 위에 포스코 퓨치엠이 2차 전지를 뒷받침하는 리튬 사업을 합쳐버리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포스코가 그 철강사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좋은 이유가 원재료 확보 쪽에서 흔들림 없는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2차 전지가 이렇게 앞으로 이제 문이 열리게 되면 포스코 퓨치엠은 당연히 수혜를 받겠지만 포스코 홀딩스는 리튬 사업을 원재료 확보를 통해서 이 업스트림 쪽의 안정화를 통해서 퓨치엠과 포스코 홀딩스의 수익을 동반해서 가져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의미에서 포스코 홀딩스에게 있어서 리튬 전략은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포스코 퓨처 M 쪽에 배터리 핵심인 뭐 양극재, 음극재를 생산하는 어떤 국내 유일의 기업이다. 이런 어떤 강점들을 얘기를 했는데 그럼 앞으로 1, 2년 동안 포스코 홀딩스를 평가할 때 이런 어떤 상장된 자회사들 구조를 속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2차 전지일 것 같은데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이제 투자자분들이 볼 수 있는 딱 쉬운 포인트 네.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포스코 홀딩스는 앞으로 리튬 사업이 어떻게 되는가가 되게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첫 번째는 지금 아르헨티나 공장 이야기했잖아요. 리튬 공장 가동률을 봐야 됩니다. 실제 생산하고 있는지. 이게 포스코 홀딩스를 판단할 때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고 네. 두 번째는 리튬 가격입니다. 리튬 가격.
리튬 사업은 본질적으로 리튬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리튬 원자재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도 포스코가 경쟁력이 있는 게 바로 리튬 광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리튬 가격을 봐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포스코가 새로 인수한 이제 지금 2개를 가지고 있어요. 아르헨티나의 염호를 가지고 있고요. 호주의 원석을 이번에 조인트 벤처로 만들었습니다. 30% 투자해서. 그래서 이쪽도 좀 이 가격을 좀 같이 보는 것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를 더 붙이면 이게 철강제죠. 역시. 철강. 예, 철강 쪽에 국제적 흐름이나 이 가격이 어떻게 바뀌는가 또 보는 것이 네. 포스코 홀딩스를 투자의 판단으로 보는 가장 중요한 가늠자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그렇다면 이쪽도 좀 여쭤볼게요. 친환경 인프라 쪽에 사업을 하고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나 포스코 ENC 그리고 저희가 앞서 언급했던 포스코 DX와 관련돼서는 앞으로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사실은 다 엮여 있다 봐야 돼요. 네. 지금 포스코 ENC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건설사,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탑 10에 들어가는 건설사들의 최근 사업 전략이 완전히 순회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파트를 짓는 사업에서 최근에는 해상풍력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죠. 하더라고요. 에너지, 예. 그다음 플랜트, LNG 이쪽으로 완전 돌아섰습니다. 이제 포스코 ENC도 아마 그쪽으로 전략을 펴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같은 걸 사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2개의 시너지가 어떻게 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하고 이 두 개 회사의 결국에는 어떤 성과들은 포스코 홀딩스로 이어질 것이고요. 네. 그러면서 보면 포스코 홀딩스가 앞으로는 어떻게 수익성 면에서 어떻게 집중을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게 포스코 그룹 전체를 포트폴리오를 보는데 가장 중요한 가늠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2차 전지를 계속 하고 있는데 포스코 그룹은 어디에서 지금 그 수익을 내고 있는지를 좀 꼼꼼하게 보시는 게 포스코 그룹 전체의 그 상장사들 하나하나 짚는 거 중요하지만 포스코 네. 홀딩스를 가치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복 상장 가이드라인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주목되는 포스코 그룹, 포스코 홀딩스의 자회사들 얘기를 해봤습니다. 특히나 또 2차 전지와 관련해서 또 주목받는 그룹이기도 하죠. 저희가 오늘 이 내용 짚어봤습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 6,400포인트 처음으로 터치를 하고 나서 좀 많이 빠졌다가 다시 또 오르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전쟁 이슈를 가장 먼저 살펴야겠죠. 그리고 내일 있을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가 우리 증시에 좀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